이제 열과 우리 생활이라는 단어는 나오잖아요. 그지?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온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온도. 그지? 자, 일단 온도라는 건 뭐야? 그냥 우리 주변에 뭐 여러 가지 물체 혹은 물질이 있으면 그게 얼마나 뜨겁냐, 차갑냐. 그지? 어떤 물체의 뜨겁고 차가운, 그지? 정도를 숫자로 나타내고, 숫자로. 그지? 여기 써있지, 그지? 그래서 얼마나 얘가 차갑냐, 뜨겁냐 정도를 숫자로 나타낸 거다 이거야. 그지? 다만 이제 나타내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가장 근본적인 건데, 그러면 어떤 애가 뜨거워지고 차가워지고 온도가 변해. 누구 때문에 변하는 거야? 열 때문이야. 그렇죠? 뒤에 나오겠지만 이 온도라는 거는 단순히 걔가 얼마나 뜨겁냐 차갑냐를 숫자로 나타낸 거고, 그 온도가 변하는 건 누구 때문이다? 열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어떤 물체에 열을 가하면 가열이라고 표현하지. 온도가 올라갈 것이고, 반대로 열을 뺐으면 혹은 열을 뺏기면 온도가 내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뭐 그 온도가 높든 낮든 온도가 있다라는 건 열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지. 거기서 열을 더 얻으면 온도가 올라갈 것이고, 열을 뺏기면 온도가 내려갈 것이다. 그죠? 그럼 이제 온도를 나타내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 혹시 학교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했다고 들었던 것 같기도 하거든. 자, 이른바 섭씨온도라는 게 있어. 섭씨온도. 그리고, 요게 이제 보통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는 온도가 섭씨온도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쓰지만, 미국에서는 다 이거 쓰는 것 같더라고. 화씨온도라는 게 있어. 화씨온도. 그 다음에 사실 우리 과학 시간의 온도다 그러면 사실은 다 이걸 말하거든. 절대온도라는 게 있어. 절대온도. 나타내는 방식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섭씨온도는 그럼 뭐냐? 이게 한자식 표기거든. 셀시우스라는 사람이 제안을 한 거야. 셀시우스. 근데 이제 특히 우리나라는 한자 문화권이라고 하잖아. 이걸 한자로 표현하는 거야. 한자로 표현하면 셀시우스라는 사람의 성이 한자로 쓰면 섭이 돼, 섭. 그러니까 우리가 왜 김씨, 이씨, 박씨 하는 것처럼 한자로 썼더니 성이 섭씨다. 그래서 거기서 따서 섭씨온도가 된 거야. 화씨온도는 파렌화이트라는 사람이 제안을 한 거거든. 그러니까는 한자로 쓰면 성이 화씨가 되는 거지. 그래서 화씨온도라고 이제 이름이 붙여진 건데, 일단 섭씨온도는 알다시피 우리가 도씨라는 셀시우스의 C를 따서 도씨라는 단위를 쓰지. 화씨는 파렌화이트, 그래서 도 F라는 단위를 써요. 자, 그 다음에 절대온도는 K라고 쓰고 켈빈이라고 읽어줘. 켈빈. 켈빈. 읽을 때 켈빈이라고 읽어주는 거. 그러면 일단 기준이 뭐냐? 뭐 화씨온도는 우리가 잘 안 쓰니까 아마 나오지도 않을 것 같고, 섭씨온도하고 절대온도만 좀 비교하자면, 섭씨온도는 자, 물에 어는 점을 0이라고 둔 거야. 이제 단위는 도씨 쓴다고 했으니까 물에 어는 점을 0도씨라고 하고 끓는 점을 100도씨로 둔 거야. 그래서 그 사이를 100등분해서 온도를 나타내는 거야. 몇 등분? 요 사이를 100등분. 그러면은 온도하고 온도 사이의 간격이 몇 도? 1도 간격으로 온도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죠? 이게 섭씨 온도야. 기준이 뭐라고? 어는 점이 0도, 끓는 점을 100도를 기준으로 한 거다. 화씨 온도는 몰라도 됩니다. 그냥 머리만 아프지. 절대 온도는 그건 뭐냐? 니네 그 1학년 때 그거 배웠지. 증발인이 확산인이 배워갖고 모든 물질을 이루고 있는 입자는 어쨌든 스스로 움직이고 있지. 특히 고체인 경우에는 걔네 제자리에서 사실 진동만 하는 거잖아. 우리가 못 느낄 뿐이잖아. 그럼 그 물체가 움직이는 걸 기준으로 한 거야. 그래서 그 입자의 운동이 아예 멈췄을 때, 실제로 멈추는 경우는 없지만 멈춘다고 하면 그때를 0으로 두는 거야. 0. 0 켈빈이라고 표현해요. 0 켈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입자들이 조금씩 움직이면 그거를 마찬가지로 섭씨 온도와 마찬가지고 1 간격으로, 그러니까 간격이 1씩 간격을 두고 온도를 나타내는 게 절대 온도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만 알면 되냐면 이 절대 온도하고 섭씨 온도의 관계만 알면 되는 거야. 그러면 입자의 운동이 멈추는 경우 사실 없어. 이상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멈추는 경우는 없거든. 근데 어쨌든 멈춘다고 하면 그게 섭씨 온도로는 몇 도냐면 대략 마이너스 273도씨라고 보는 거야. 실제로 없어. 그러니까 섭씨 온도로 마이너스 273도씨일 때가 절대 온도로는 0켈빈에 해당되는 온도라는 거야. 그 다음에 방봐. 섭씨 온도는 그 간격이 1이라 그랬지. 절대 온도도 온도 사이 간격은 얼마라고? 1이야. 그러면 봐봐. 절대 온도가 1켈빈이 되잖아. 간격이 1이잖아. 그럼 섭씨 온도도 얼마야? 1. 마이너스 272도씨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일반화해서 표현을 하게 되면 여기 됐습니다. 자, 절대 온도는 그지? 자, 봐봐. 0켈빈이라는 온도는 뭐 해주면 돼? 그러니까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해주면 그게 절대 온도랑 똑같은 거야. 자, 섭씨 온도가 마이너스 273이면 거기다 273 더하면 얼마야? 0이라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절대 온도와 섭씨 온도의 관계는 이렇게 된다. 요거 정도만 기억합시다. 알겠죠? 요거 정도만. 그래서 절대 온도와 섭씨 온도의 관계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 요거 하나 좀 적어 주십시오. 맞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단원, 열과 우리 생활이라는 단원에서 온도는 특별한 말이 없으면 다 절대 온도를 의미한다는 거야. 그치? 그럼 봐봐. 절대 온도가 0일 때는 0보다 작은 건 없는 거야. 절대 온도로는. 입자의 운동이 멈추는 거잖아. 그럼 입자의 운동이 빨라질수록 어떻게 되는 거야? 온도가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온도가 낮을수록 어떻더라? 모든 물질이 입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입자의 운동이 어떻다? 둔하다는 거고, 반대로 온도가 높으면 그 입자들이 더 그래서 왜 우리 1학년 때 그거 배웠지? 상태 변화라 그래서 고체가 액체로 되고 액체가 기체로 될 때 입자의 운동이 점점 어떻게 된다는 거야? 활발해진다고 배웠지? 고체에서 액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내가 가열해야 되잖아. 고체를 가열해서 걔가 온도가 높아져서 액체가 되면 고체일 때보다 입자 운동이 훨씬 더 활발한 거야.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입자의 운동이 활발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온도가 높을수록 입자 운동이 활발하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온도는 보통은 절대 온도를 뜻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자, 그 온도를 변하게 하는 게 뭐라고? 열이라 그랬잖아. 그지? 자, 온도를 변하게 하는 게 뭐다? 열. 그래서 저기 보면 이제 열의 뜻이 나와 있지만 이 열이라고 하는 게 크게 두 가지야. 어떤 물체의 온도나 상태를 변하게 하는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변하게 하는 원인. 그죠? 근데 이 열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에너지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열 그러면 대부분 열 에너지라고 표현을 하죠. 알겠네? 근데 열에 의해서 온도가 변하는 거야, 온도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어떤 물체를 가열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 물체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야. 반대로 물체를 냉각을 시킨다 그러면, 그죠? 냉각을 시킨다 그러면 물체의 온도는 내려가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게 바로 열 때문에. 열이 이동하기 때문이에요. 가열을 하거나 냉각을 하면 열이 이동하기 때문에 온도가 변한다. 그게 일종의 에너지라 그랬지? 그래서 얘도 에너지의 단위를 쓸 수 있어. 우리가 열이라는 걸 나타낼 때 열이 이제 이동하는 거라 그랬잖아. 그럼 열이 얼마나 이동했느냐를 열량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에너지이기 때문에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든 간에 줄이라는 단위를 쓸 수 있어. 줄이라는 단위를 쓸 수 있어. 줄. 알겠네? 근데 이제 우리 이 단원에서는 줄이라는 단위보다는
열의 양 그래가지고 칼로리라는 단위를 더 많이 씁니다. 이건 이제 뒤에 가서 나올 거니까 이건 굳이 안 써놔도 돼. 줄만 써놓으면 돼. 칼로리 또는 킬로칼로리라는 단위를 더 많이 쓰는 거고 이것도 어쨌든 일종의 에너지다. 근데 여기 얘기한 것처럼 가열하면 물체 온도가 올라간대. 자, 내가 어떤 물체를 후라이팬에다 놓고 가스레인지 불을 켰어요. 맞지? 당연히 가스레인지 뜨겁지? 얘가 열이 많은 거야. 그래서 얘를 통해서 얘를 가열하면 얘가 온도가 올라가는 건 가스레인지에서 물체로 열이 이동했기 때문인 거야. 그 다음에 자, 내가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도 이제 온도계 갖다 대보면 이 물체만의 온도가 있을 거 아니야. 다 온도가 있단 말이야. 이거를 내가 냉장고에 넣어요. 차가운 냉장고에 넣으면 온도가 내려가. 그 이유는 뭐겠어? 이 물체가 냉장고 안에 있는 공기보다 열을 더 많이 갖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동한 거야. 그래서 얘의 입장에서 열을 뺏겼기 때문에 온도가 내려간 거야. 즉 열은 보이진 않지만 이동을 하는데 물이 이동하는 거랑 비슷해. 어디서 어딜로?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하거나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하지? 똑같아. 열도 열이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그러면 열이 많다라는 건 그만큼 온도가 높다라는 거지. 그래서 열은 무조건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만 이동합니다. 절대적으로. 이거 뭐 나중에 가면 이제 니네 공부하다 보면 열역학 법칙이라는 거 배우게 되거든. 그 중에 하나. 무조건 높은 데서 낮은 데로만 이동합니다. 그죠? 무조건 높은 데서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만. 물이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만 이동하듯이. 무조건 온도가 그러면 봐봐.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만 이동한다는 얘기는 온도가 높으면 그만큼 입자 운동이 어떻다는 거야. 그렇지? 입자 운동이 활발. 그치? 반대로 온도가 낮다라는 거는 입자 운동이 둔하다. 그치? 입자 운동으로 따지면 무조건 활발한 곳에서 둔한 곳으로만 이동하는 거야. 맞지? 자, 그럼 봐봐. 여기 지금 그림 나와 있지? 지금 어떤 쇳덩어리가 하나 이렇게 있다 치자 이거야. 얘 고체야. 고체면 모든 입자들이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이고 있다니까. 무조건 움직인다니까. 0이 되는 경우는 사실 없다고 실제로는. 그러면 고체기 때문에 우리 1학년 때 배운 것처럼 그냥 제자리에서 사실은 진동만 이렇게 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촛불을 켜가지고 요 끝부분을 가열하면 열이 요 입자로 이동하겠지? 그럼 이 입자가 어떻게 돼? 운동이 활발해지겠지? 그럼 이제 요 입자는 온도가 높아진 거지. 그러면 얘는 온도가 높아졌어. 얘는 온도가 열이 이렇게 이동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되잖아. 고체는 입자들이 서로 따닥따닥 붙어 있잖아. 생각해봐. 내가 얘를 가열해가지고 정우야, 얘를 가열해서 얘가 움직이는 게 평소보다 활발해지면 야 활발하지 내가 얘 건드릴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가 활발해진 덕분에 얘도 더 활발해질 수 있겠지? 그러니까 점점 옆에 있는 놈들이 점점 활발해질 거야. 활발해진다는 얘기는 온도가 높아졌다는 얘기니까 결국 열이 이동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더라 이 말이야. 알겠지? 거기서 그 활발해질수록 온도가 높아진다 그게 되어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도. 그치? 그러면 이제 그때 어쨌든 이렇게 이동을 할 때 이동하는 방법이 뭐냐 이거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동하느냐. 물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열의 이동 방법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열이 이동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나와. 세 가지. 자, 열의 이동 방법. 미리 써놓고 얘기하자면 전도, 대류, 복사라고 하는 세 가지 주로 이제 세 가지 방법에 의해서 열이 이동을 합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전도야. 그지? 자, 왠지 전도 그러면 약간 뭐랑 어감? 느낌이 비슷해. 전, 달하고 약간 느낌이 비슷하거든? 실제로 그거랑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면 돼. 그지? 전도. 그럼 보통 전도는 어떨 때 일어나냐면, 니네 아마 이게 시험 문제 나올 때 보면 대부분 항상 고체가 누군가와 고체가 뭔가와 접촉하고 있을 때 주로
고체가 뭔가랑 접촉을 하고 있을 때 이동하는 방법이 뭐야? 근데 꼭 고체만은 아니고, 그러니까 접촉이란 말이 핵심이야. 뭔가가 서로 접촉하고 있으면 전도에 의해서 열이 전달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근데 이제 주로 많이 나오는 게 고체가. 그러니까 누구랑? 예를 들자면 누구랑? 액체랑 접촉을 한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면 이 책상 고체잖아. 얘는 지금 누구랑 접촉하고 있어? 주변에 있는 공기라는 기체랑도 접촉을 하고 있지, 그지? 뭐 액체나 기체, 뭐 당연히 고체와 고체가 접촉할 때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래서 주로 누군가와 접촉을 하고 있을 때 주로 일어나는 방법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나와 있지만 입자의 운동이 이웃한 입자에 전달되는 거죠. 당연히 고체는 입자 사이의 간격이 가까우니까 어때? 그러니까 하나의 고체 안에서도 이렇게 전도에 의해서 입자가 움직임이 활발해지면 얘 때문에 옆에 있는 애 건드리니까 얘도 활발해지고 얘도 순차적으로 점점 활발해질 거 아니야. 난로 있으면은 미국 집에서는 막 따뜻하잖아요. 그것도 전도죠. 그건 전도가 아니지. 그러니까 만약에 난로에 의해서 열이 전달되는 건 난로에 내가 접하고 있으면 그건 이제 좀 이따 나올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전도 얘기 먼저 하는 거야. 그래서 보통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고체를 가열했더니 점차적으로 고체가 전체적으로 점점점 뜨거워지는 거. 맞지? 이것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보통 많이 나오는 게 고체하고 액체가 접촉한다 그래서 내가 어떤 고체를 뜨거운 액체에 넣거나 혹은 뜨거운 고체를 차가운 액체에 넣거나 할 때, 그치? 그럴 때 전도가 일어나는 거야. 직접적으로 입자들의 움직임이 전달되는 거. 여기 보면 전달이란 표현 나오죠. 그치? 그거에서 열이 이동하는 거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들이 있지. 자, 대표적으로 뭐야? 뜨거운 국에다가 숟가락이나 국자를 넣으면, 그치? 대부분 우리가 사용하는 숟가락이나 국자는, 뭐 국자는 아닌 것도 있지만, 숟가락도 마찬가지. 쇠로 된, 스테인레스라고 하는 금속으로 된 숟가락이나 국자를 사용하면 어떻게 돼? 뜨거운 국에 넣어놓으면 나중에 그 국자 뜨거워서 못 잡지. 그치? 뜨거워서 못 잡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있어. 특히 이제 고체에서 전도가 잘 일어나는 거야. 근데 이 전도가 되는 것도 말이야. 물체마다, 주로 고체이긴 하지만 물체마다 전도되는 정도가 다 다르다. 그러니까 똑같은 고체라도 있잖아. 일반적으로 금속이 가장 전도가 잘 돼요. 그지? 전도가 잘 돼.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우리 그런 거 있지. 금속하고 예를 들면 뭐 나무나 플라스틱 이런 거에 비하면 금속은 전도가 매우 잘 되는 거야. 그래서 물체마다 전도되는 정도가 다르거든. 그 현상 얘기하기 전에.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거 나와 있지. 자, 종류에 따라서 전도되는 정도가 다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애들 금속이 전도가 매우 잘 된다. 잘 된다. 그러나 뭐 플라스틱이라든지 나무라든지 헝겊이라든지 고무 같은 것들은 어때? 전도가 잘 되지 않는다 이거. 그러면 전도가 잘 된다는 거는 뭘 의미할까?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금속하고 여기 봐봐. 금속을 뜨거운 물에 넣었어. 이 뜨거운 금속을 차가운 물에 넣었어. 그럼 당연히 뜨거운 금속의 온도가 높으니까, 자, 생각해봐. 여기 물 분자들이 와서 이렇게 부딪힐 거 아니야. 접촉을 하게 되는 거야, 결국. 그지? 그러면 이 뜨거운 금속에 의해서 이 물 분자가 점점점 운동이 활발해져요. 그래서 열이 이렇게 이동하는 거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똑같은, 이렇게 볼까? 차가운 금속을 뜨거운 물에 넣은 거지. 그럼 이제 이 뜨거운 물 입자들이 운동이 활발하니까 여기서 막 부딪히다 보면 이 금속을 이루고 있는 입자들이 점점점 활발해져서 이제 금속도 뜨거워지는 건데, 여기다가 똑같이 내가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을 하나 넣는 거야. 뜨거운 물에다가. 그럼 마찬가지로 뜨거운 물 분자가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플라스틱 와서 막 부딪힐 거 아니야? 그럼 플라스틱을 이룬 입자들도 운동이 점점 활발해져야 되잖아. 근데 플라스틱은 금속에 비해서 똑같은 뜨거운 물에 넣어도 덜 활발해진다는 얘기야. 그럼 그 얘기는 뭐야? 전도가 잘 되면 그만큼 열이 빨리 이동한다는 뜻이기도 해.
혹은 쉽게 이동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금방 열을 금방 뺏기거나 열을 금방 얻는다는 뜻이야. 알겠어?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예시로 뭐가 많이 나오면 니네 겨울철에 벤치가 있어, 벤치. 자, 봐봐. 벤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벤치는 금속으로 만든 벤치야. 예를 들어서 이거는 나무로 만든 벤치야. 추운 겨울날 가서 내가 여기 앉아, 이렇게. 앉아. 어떤 걸 더 차갑게 느껴? 왜? 그 이유가 중요해. 열이 더 빨리. 그렇지. 금속이 일단 기본적으로 차가운 벤치에 앉으면 내가 온도가 더 높은 상황인 거잖아. 내 몸에서 벤치로 열이 이동한단 말이야. 벤치로 이동을 하는데 금속의 전도가 잘 되기 때문에 열이 더 빨리 쉽게 이동해 버리니까 내 입장에서 열을 더 많이 뺏기는 셈이 돼. 그래서 더 차갑게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이유 많이 물어봐. 요거에 해당되는 게 이유가 뭐라고? 금속의 전도가 매우 잘 돼서 그렇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둬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물질마다 전도되는 정도가 다르고 그다음에 이 전도에서 열이 이동하는 걸 이용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지. 그래서 뜨거운 국에다가 숟가락을 담궈두면 이 액체, 입자들이 굉장히 활발하니까 그게 숟가락에 가서 부딪히면서 숟가락을 이룬 입자들이 점점 활발해지면서 얘가 온도가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보면 우리 국자도 마찬가지. 그래서 국자의 끝부분, 내가 손으로 잡아야 되는 부분은 뭘로 이루어져 있어? 그 금속에다 겉에 고무라든가 플라스틱을 이렇게 덧대서 만들지 손잡이 부분을 그게 다 전도 때문인 거야.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지. 추운 겨울날 나가서 나무로 된 의자보다 금속으로 된 의자가 더 차갑게 느껴진 이유는 금속으로 된 의자가 전도가 더 잘 되기 때문에 내가 열을 더 쉽게 빨리 뺏겨서 그렇다 이거지. 그래서 더 차갑게 느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얘기했지. 냄비나 프라이팬은 기본적으로 금속으로 만드는데 그 금속은 열 전도가 잘 되니까 나중에 내가 손으로 집으려고 하면 내가 화상 입기 쉽겠지. 그러니까 손으로 잡아야 되는 부분은 똑같이 가스레인지를 가열하더라도 열이 잘 전도되지 않는 어떤 플라스틱이나 뭐 나무 같은 걸로 만들어서 손으로 잡아도 뜨겁지 않게 해주는 거다 이거지. 이게 다 전도를 이용한 거다. 전도는 기본적으로 고체하고 액체 또는 고체하고 고체가 접촉할 때 주로 많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지? 고체하고 기체 사이에는 전도가 일어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나오는 예시는 고체하고 고체가 접촉을 하거나 고체하고 액체가 접촉하는 경우에는 일단 전도에 의해서 열이 잘 이동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물체마다 전도되는 정도가 다르다. 그래서 전도가 잘 되면 열이 쉽게 빨리 이동하게 된다. 그래서 뺏기는 입장에서 열을 또 많이 뺏기니까 그만큼 춥게 느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네? 자, 두 번째. 요거까지만 얘기하고 잠깐 쉽시다.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일단 얘들아 요거 현상 꼭 기억해야 돼. 이거 현상 보기에 나오면 이게 전도 때문인지 대류 때문인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알겠니? 여기 나와 있는 거 말고도 뒤에 숙제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예시들이 나올 거거든? 그럼 그건 그때 꼭 외워두셔야 돼. 알겠지?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냐? 대류라는 게 있어, 대류. 자, 대류. 그러니까 이제, 대류는 이것도 물론 접촉을 하고 있는 거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봐봐. 여기서 얘가 입자가 이제 활발해지면 얘랑 붙어있으니까 얘도 활발해지게 되는 거잖아. 그럼 활발해지면 온도가 높아진 거라. 근데 얘는 여기서 활발해지지만 얘 자체가 움직이진 않지. 맞지? 근데 대류는 그 활발해진 놈이 직접 가는 거야.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대류, 주로 액체나 기체. 고체는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액체나 기체가 온도가 높아지면 그 온도가 높아진 액체나 기체가 직접 이동하는 거예요. 직접 이동하면서 열을 전달하는 현상이다. 알겠니? 그래서 액체나, 그러니까 뜨거워진 액체나 기체가 직접 이동해서 열을 전달하는 방식. 그러니까 일단 고체가 나오면 전도부터 떠올리시고요. 액체나 기체가 나오면 순수한 액체, 순수한 기체만 있다 그러면 그건 이제 대류 떠올리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뭐 액체랑 고체가 접하고 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고체가 들어가 있으면 전도 좀 떠올리면 된다 이거지.
그래서 자, 우리 뜨거운 냄비에다가 물을 넣어놔. 맞지? 물을 넣어놔요. 그런 다음에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만, 요 부분만 딱 가열을 하는 거야. 그럼 내가 열을 가하니까 요 물에서도 요쪽에 있는 물 입자들이 열을 얻어서 운동이 활발해지겠지? 그럼 안 그래도 액체는 고체 상태일 때보다 어때, 애들이? 비교적 불규칙하게 막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 있는 물 입자가 더 활발해지면 더 자유롭게 움직이겠지? 게다가 요 부분은 또 큰 의미로 보자면 부피가 어떻게 돼? 니네 액체는 뒤에 나오겠지만 팽창하지? 부피가 팽창하면 니네 부피분의 질량이 뭐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 부분에 있는 물이 부피가 좀 팽창하게 되면은 질량은 그대로인데 부피만 팽창하니까 밀도라는 게 작아지니까 어때? 가벼워지는 거거든. 그래서 얘가 올라가게 되는 거지. 그럼 결과적으로 뜨거워진 애가 직접 간 거잖아. 그리고 반대로 올라가서 식으면 또 내려가는 이런 대류 현상이 일어나. 이거를 잘 관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라면 스프, 그 건더기 스프 뿌려보면 되겠지? 그럼 그 물 속에서 물론 막 이렇게 딱 명확하게 보이진 않지만 그 건더기 스프가 막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지. 물 분자에 의해서 걔네들이 직접 이동하게 되니까. 이게 대류 현상이다. 이제 대류 현상이다라는 거. 여기 보면은 열을 얻어서 따뜻해진 물은 위로 이동하고 온도가 상대적으로 이제 낮은 뜨거워진 물이 올라가니까 상대적으로 온도 낮은 애는 밀려서 또 내려오게 되고 또 걔가 뜨거워지면 다시 올라가고 이러면서 계속 대류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이제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액체나 기체가 직접 이동하는. 기체도 마찬가지야. 액체나 기체는 그래서 뜨거워지면 가벼워진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가벼워진 애는 자꾸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고 그럼 올라가면 위쪽에 있던 놈 밀려서 내려오고. 그치? 그래서 직접 이동하는 거다. 그래서 이 대류 때문에 나타난 또 현상이 중요하겠지. 자, 요거. 방금 얘기한 것처럼 뜨거워진 물은 위로 올라가고 찬물은 아래로 내려가. 맞지? 그 다음에 주전자에 든 물을 끓일 때 아래쪽만 가열해도 그러니까 뭐야? 주전자의 아랫부분만 가열해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윗부분도 뜨거워지는 게 왜 그래? 여기서 뜨거워진 애가 일로 가니까.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난로를 켜면, 자, 난로를 켜면 어떻게 되냐? 방 전체가 뜨거워진 공기가 마찬가지로 위로 올라가고 위에 있던 상대적으로 차가운 공기 내려오면서 이게 순환을 하게 되니까 시간이 지나면 전체가 따뜻해져. 에어컨을 켜면 방 전체가 그래서 이 대류에 의해서 열이 이동하기 때문에 가벼워진 놈 올라가고 상대적 온도가 낮은 무거운 놈 내려오니까 우리가 난로를 설치할 때는 반드시 어디다 아래쪽에다가 설치를 해야 돼. 아래쪽에다. 알겠어? 아래쪽에 설치해야 돼. 근데 에어컨을 설치할 때는 위쪽에다 설치해야 됩니다. 자, 방이 있어. 봐봐. 내가 만약에 방에서 난로를 물론 이제 요즘은 약간 선풍기처럼 생긴 걸 위에 틀어놓기도 하지만 가장 효과가 좋으려면은 아래쪽에 설치해. 왜? 위에다 설치하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열이 발생하더라도 거기서 뜨거워진 공기는 일로 올라가기 때문에 바닥으로 안 내려온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윗부분만 계속 따뜻한 거야. 근데 난로를 아래에다 설치하면 어떻게 돼? 이 난로에서 발생하는 열에 의해서 그 주변에 있는 공기가 가열되면 얘가 올라가고 밀려서 공기 내려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방 전체가 시원해지는 거야. 에어컨은 반대지. 에어컨은 찬바람을 내니까 그거에 의해서 이 공기가 차가워진 놈은 무거워서 내려갈 거 아니야. 근데 에어컨을 아래다 설치하면 어떻게 돼? 아랫부분은 계속 차가우니까 차가운 애들 무겁거든. 위로 안 올라가요. 아래쪽만 차가운 거야. 그래서 이 대류 현상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난로는 아래쪽에 설치하는 거고 에어컨은 위쪽에 설치를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알겠니? 위쪽에 내오면서 막 위에 시원하게 되는 거군요. 그렇지. 시원한 게 아래로 내려오려고 하고 뜨거워진 건 올라가려고 하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게 순환하면서 결국에는 전체가 시원해지고 전체가 따뜻해질 수 있는 거야. 이게 대류 때문이야. 그 다음에 우리 전도 대류 했잖아. 잠깐 쉴 건데 요거 하나만 선생님이 자 대류는 주로 위아래로 움직이려고 하는 거잖아. 자 하나만 이거 퀴즈 같은 거 하나만 내볼게. 이거 가끔 이제 니네 숙제하다 보면 나올 텐데 촛불을 하나 켜놨어. 이건 물론 이제 아까 복사까지 해야 되긴 하는데, 아니다, 이건 복사까지 하고 합시다. 이거 그러면 복사까지 하고 할게. 그래서 일단 열이 이동하는 방법, 전도,
대류 두 가지가 있고, 세 번째는 이제 복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건 우리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합시다. 알겠지? 잠깐 쉬었다가 할게. 자, 해보자. 하여튼 여기는 이 예시들이 되게 중요해. 뭐 전도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들, 대류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복사라고 하는 게 있어. 복사. 자, 복사. 세 번째 복사. 징징 복사가 아니고, 그지? 재미가 없구나, 그지? 나름 한번 개그 친 건데, 그래서 이런 얘기 하면 좀 안 들리긴 하지만, 실제로 그러지도 않지만, 선생님 집에서 약간 선생님 텐션이 되게 이렇게 낮잖아, 수업할 때. 술이라도 한 잔 선생님 원래 술 먹으면 이렇게 되게 저거 하거든? 텐션이 올라가거든? 근데 그런 적은 없지만, 야, 내가 진짜 수업하기 전에 술이라도 한 잔 먹고 들어가서 막, 미친놈 마냥 까불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본 적이 있기는 한데, 좀 이해를 해줘라. 응? 그러니까 니네는 선생님이랑 공부한 지 오래됐으니까 내가 너희한테 이런 얘기 하는 거지. 만약 오늘 새로운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집에 가고 엄마 선생님이 미친 것 같아. 막, 수업 시간에 술 먹고 들어온 적도 없는데 술 먹고 들어오는데 막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야. 그지? 절대로 그럴 일은 없습니다. 선생님이 2005년부터 학원 수업을 했는데, 한 20년 돼 가는 거지. 단 한 번도 수업 시간에 술 먹고 이렇게 한 적은 없어. 그지? 재밌을 것 같아? 미친놈 소리 듣지, 그지? 미친놈 소리 듣지.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는 거고, 그냥 그렇게라도 해야 되나, 이제 했단 얘기지. 자, 그래서 복사는 그럼 뭐냐? 자, 여기 보면 나왔지만, 열이 직접, 물론 열이라는 게 눈에 보이진 않는데, 열이 직접 이동한다는 거야. 자, 봐봐. 아까 전도는 뭔가 접촉하고 있으면 열이 이동하게 되잖아. 그리고 대류는 그 열을 갖고 있는 물질이 어쨌든 직접 가는 거잖아. 그게 액체든 기체든. 근데 우리 생각해봐. 태양하고 지구가 있어. 우리 추운 겨울이어도 햇빛 받으면 약간 따뜻함을 느끼잖아. 태양에서 열이 지구까지 오는 거거든. 근데 봐라. 태양하고 지구 사이 거리가 멀기도 매우 멀기도 멀지만, 지구 주변에야 공기가 있지만 이 우주 공간에는 사실 아무것도 거의 진공 상태거든. 그러면 진공 아무것도 없으니까 당연히 접촉하고 있는 애들도 없을 것이고, 뭐 여기에 기체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뜨거워진 기체가 직접 올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 그런데 태양에서 지구까지 열이 전달되는 거야. 그럼 이 열이 어떻게 직접 오는 거야, 직접. 그래서 우리가 태양 에너지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해? 태양 복사 에너지라는 표현을 하잖아. 그죠? 그럼 이제 지구도 어때? 그 태양 복사 에너지에서 어쨌든 이제 따뜻한 온도를 갖는 거잖아. 온도가 있으니까 얘도 열을 내보내요, 사실은. 우주로. 우리가 볼 수 없을 뿐이지. 그럼 이건 뭐라고 불러? 이때 지구에서 나가는 열이 우주로 갈 때는 열이 직접 나가겠지.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이 직접 이동하는 거예요. 중간에 접촉하고 있지도 않고 중간에 뭐 액체나 기체 같은 물질이 없을 때는 열이 직접 이동한다. 그치? 그래서 복사는 사방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예를 들어서 나라는 물체랑 공기랑 접촉하고 있지만, 그지? 물론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전도에 의해서 열이 좀 빠져나갈 수 있긴 하지만,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체온에 의해서 주변 공기가 따뜻해 대류가 좀 일어날 수 있긴 하지만, 대부분 내 몸에 있는 열은 직접 나가겠지. 보이진 않지만 나가고. 그래서 그거를 눈에 안 보이잖아. 영화 같은 데 보면 특수부대 요원들이 밤에도 어때? 체온을 갖고 있는 나는 주변으로 열을 계속 내보내고 있을 거 아니야. 그 열들이 직접 이동할 거 아니야. 그 눈에 안 보일 뿐이잖아. 밤에도 열은 빠져나가니까 적외선 카메라라고 하지. 우리 몸에서 직접적으로 이동하는 이 열은 적외선 형태로 나간다 그래서 적외선 카메라 이용하면 체온을 갖고 있는 동물이나 사람은 카메라로 감지가 되지. 그지? 그게 다 이 복사를 이용한 거라고 보면 돼. 복사. 그지? 열이 지금 그래서 아까 난로 얘기했잖아. 난로에 의해서 방 전체가 따뜻해지는 건 대류 때문인 거야. 그런데 방에서 자 난로가 있어. 난로를 틀었어.
그게 뭐 화목 난로가 됐건 전기 난로가 틀었어. 시간이 지나서 방 전체가 따뜻해지는 건 이 공기가 대류를 하기 때문에 따뜻해지는 건데, 그거와 별개로 난로에 가까이 있을 때와 난로에 멀리 있을 때 차이가 있지. 우리 기본적으로 난로에서 멀어지면 어때? 추워지지. 방 전체는 따뜻하더라도 그 난로 가까이 있을 때 그 뜨거운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추워지잖아. 그 왜 그런 거야? 복사에 의해서 열이 나한테 오고 있는데, 내가 당연히 난로에서 멀어지면 복사에 의해서 오는 열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난로에서 멀리 갈수록 추워지는 거야. 알겠니? 그거를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열이 직접 이동. 그래서 아까 내가 선생님이 쉬는 시간 전에 얘기하려다 만 게 있는데 이런 거야. 촛불이 있어, 촛불. 촛불을 하나 이렇게 딱 켰다고 합시다. 맞지? 자, 촛불에서 내가 옆에다가 손을 갖다 대는 거하고 위에다가 손을 갖다 대는 거하고 어떤 게 더 뜨거울까? 위야. 왜 그러냐 하면 봐라. 복사에 의해서는 열이 이 촛불 사방으로 가거든. 그지? 열이 직접 이동하는 거니까 사방으로 가요. 이게 복사야. 빨간색이. 그런데 이 촛불 주변에는 공기가 있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촛불에서 뜨거워진 공기는 위로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옆으로는 대류가 안 일어나요. 왜? 대류는 무조건 위아래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옆쪽으로는 복사에 의한 열만 오지만 윗부분은 뭐야? 복사에 의해서도 열이 오고 대류에 의해서도 열이 오기 때문에 훨씬 더 뜨거운 거야. 알겠니? 그래서 복사는 어쨌든 열이 직접 이동하는 거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난로에서 멀어질수록 점점 추워진다 라고 하는 게 복사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오지? 복사에 의한 현상. 그래서 자, 난로에 가까이 있으면 따뜻함을 느낀다. 아까 얘기했지, 태양과 지구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데 햇빛을 받으면 우리가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이유가 태양의 열이 직접 지구까지 온 거지. 그지? 자, 그 다음에 토스터나 오븐, 토스터 얘기를 해볼까? 우리 토스트기가 있잖아, 이렇게. 맞지? 토스트기가 있어, 이렇게. 옆에서 보면 이제 이런 모습이잖아.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식빵을 딱 넣는단 말이야. 그지? 식빵을 넣으면 식빵이 까맣게 구워지잖아.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옆쪽에 코일 같은 게 들어있는 거야. 코일 같은 게. 그래서 내가 전원을 연결하면 이 코일이 뜨거워져. 그럼 거기서 열이 식빵으로, 왜냐면 여기에 딱 이 벽에 붙어 있지 않잖아. 붙어 있으면은 전도에 의해서 열이 이동하겠지만 약간 떨어져 있거든. 그런데도 이 식빵이 구워지는 건 뭐다? 여기 코일에서 나오는 열이 직접 식빵으로 전달이 돼서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식빵이 구워지게 되는 거야. 토스터나 오븐으로 요리하는 것도 이제 그런 걸. 그러면 이런 질문 할 수 있잖아. 에어프라이어는 뭡니까? 에어프라이는 뭘까? 그건 대류지. 너네 집에 에어프라이어기 있잖아, 보통. 보면은 통 안에다가 치킨 강정 같은 거 이렇게 넣어놓고 냉동된 거 넣고 10분, 15분 돌리면 구워지지. 그건 대류야, 대류. 그치? 그 통 안에 있는 공기가 순환하면서 온도가 올라가니까 구워지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그늘보다 햇볕 아래 더 따뜻한 거. 아까 얘기했지. 우리 사람도 체온이 있기 때문에 열을 계속 내보내고 있어요. 복사 형태로. 근데 그 복사 형태로 내보내는 게 눈에는 안 보이니까 그걸 이른바 적외선이라는 형태로 막 복사로 내보내고 있거든. 그래서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하면 보이지 않는 밤에도, 야간에도 사물을, 특히 체온을 갖고 있는 동물이나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원리다. 알겠니? 그런 원리다. 그래서 왜 우리 한참 코로나 때 보면은 건물 들어갈 때 카메라 하나 세워놓는다고. 그지? 왜? 코로나에 걸리거나 감기가 걸려서 체온이 남들보다 높은 사람은 화면에 더 빨갛게 표시가 되게끔. 그거 다 이거 원리 이용한 거야. 그지? 복사해서 열이 많이 나오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도, 대류, 복사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했지 않니? 전도, 대류. 자, 그래서 이거를 전도나 대류나 복사해서 열이 이동하는 거, 책을 전달하는 거에 비유할 수 있어요. 책. 자, 아까 전도는 전달이라는 표현을 썼잖아.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책을 열이라고 해볼게요. 열. 열이라고 해볼게. 그럼 책을 건네주는 거, 책이 이동하는 거를 갖고 이거 비교할 수 있어요. 자, 전도는 그러면 뭐냐면 책을 내가 너한테 말 그대로 전달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영이한테 책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줘. 그럼 내가 열을 너한테 주면 네가 그 책을 서영이한테 전달하는 거. 이게 전도에 비유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대류는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 직접 가서. 그렇지.
책이 열인데 열을 갖고 있는 물질이 직접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책을 주기 위해서 직접 가서 주는 거야. 직접 가서. 그럼 이게 대류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복사는 뭐야? 열이 직접 이동하는 거야. 책이 직접 이동해야 돼. 던지는 겁니다. 그지? 싸가지는 좀 없지만 던지는 거야. 그러면 책이 쭉 날아가잖아. 그래서 여기 보면 옆에 그림 나와 있지. 요거. 자, 책 전달하는 거를 우리가 열의 이동 방법에 비유할 수 있다. 그지? 그래서 이렇게 쭉 우리 이제 분단이라고 하잖아. 학생들을 통해서 책이 전달되는 건 전도에 비유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책을 직접 가지고 가서 나눠주는 거는 대류에 비유할 수 있는 것이고요. 책을 던져서 책이 직접 날아가는 거는 복사에 비유할 수 있다. 그지? 복사에 비유할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다. 집이 따뜻해지는 것도 복사겠네요. 어? 복사는 집이 따뜻해지는 건 뭐예요? 복사예요? 여러 가지 원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집이 따뜻해지는 건 복사 때문이라 말하기 어렵지. 예를 들어서 뭐 집에 난로를 틀어놨어. 그러면 이제 나올 거야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자 여기 개념 속서 이제 우리 숙제를 좀 내줄 거고. 자 여기 봐봐. 그 열을 이용하는 거. 냉난방 기구 설치는 아까 얘기했지. 우리가 난로를 설치하거나 에어컨을 설치할 때는 이제 대류의 원리를 이용해서 난로는 어디를? 난로는 아래쪽에다가. 그지? 난로를 아래쪽에다 설치하네. 아래쪽에다가. 그래서 대류에 의해서 시간이 지나면 뜨거워진 공기는 올라가고 차가워진 공기는 내려오면서 방 전체가 시간이 좀 따뜻해질 것이고, 에어컨 같은 냉방기를 설치할 때는 위에다 설치한다고. 그래서 차가운 놈은 무거우니까 내려오고, 그래서 밀려 올라간 공기는 다시 차가워져서 내려오고 하는 또 대류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지. 맞지? 그래서 난로나 에어컨 설치하는 거 아까 얘기했고,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정우가 얘기한 그 집이 따뜻해지는 거. 자, 단열이라는 게 나와. 일단 단열이란 말은 뭘까? 단열. 열을 차단한다는 거야. 차단한. 단열. 단열. 그러니까 이런 거지. 열을 차단해서 있잖아. 예를 들어 여름철에는 내가 우리 집을 시원하게 만들어 놨어. 자, 여기 집이라고 칩시다. 자, 여름이야. 여름에 에어컨을 틀어서 집 안에 온도가 낮아. 맞지? 그럼 상대적으로 바깥은 온도가 높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어쨌든 밖에서 우리 집 안으로 열이 들어오려고 하겠지. 그리고 반대로 겨울철에는 좀 있으면 겨울이잖아. 선생님 겨울 개인적으로 되게 싫어하거든. 선생님이 추위를 엄청 많이 타가지고 딱 봐도 어때? 굉장히 날씬하잖아. 그치? 추위를 엄청 잘 타. 더위도 잘 타. 그냥 몸이 삐꾸여가지고 보통은 추위 잘 타면 더위 안 타고 더위 잘 타면 추위 안 탄다고 그러거든? 선생님 말라서 그런 것 같아. 아무튼 겨울에는 그러면은 난방기를 틀어가지고 집안의 온도가 더 높다고요. 그지? 집 밖의 온도가 훨씬 낮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집 안에 있는 열이 밖으로 나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이거를 막아주는 거야. 막아주는 거. 이걸 막아주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단열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단열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재료들을 뭐라고 할까? 단열재라고 하는 거. 단열재. 단열재라고. 그럼 우리가 이제 주로 사용하는 단열재로는 이제 뭐겠어? 어떤 애들? 일단 전도가 좀 잘 안 되고 뭐 이런 애들 주로 사용해야 되겠지. 이제 그래서 옆에 보면은 그 단열재로 사용되는 애들 나와 있지. 자, 일반적으로 어떤 애들? 전도가 좀 잘 안 되는 애들을 주로 많이 사용한다는 거야.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뭐 솜이라든지 스타이로폼이라든지 뽁뽁이 같은 거, 그치? 아니면 아예 진공 상태를 만드는 건데 이건 쉽지가 않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어. 뭐 전도를 막아주는 거. 그럼 이제 단열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 하다 보면 하나씩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단열을 하기 위한 방법을 얘기해보자 이거지. 첫 번째, 전도가 잘 안 되는 거 쓴다는 거야. 솜이나 스타이로폼은 어떻지? 보면은 걔네들 그 알갱이들 사이에 공간들이 좀 있지. 공기가 좀 채워져 있다고. 공기가 채워져 있으니까 뭐야? 대류는 좀 일어날지언정 전도는 잘 안 되는 역할을 하는 거지. 전도는 잘 안 되는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집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우리 이제 공사할 때 가보면 이렇게 집에 벽을 세우잖아. 기본적으로 니네 이렇게 많이 봐서 알 거 아니야. 건물 지을 때 보면 뼈대 역할 해주는 저기 뭐야, 철근 같은 거 세우고 거기다 콘크리트, 시멘트 부어서 벽을 만들잖아. 그때 벽과 벽 사이에다가 벽과 벽 사이에다가 스타이로폼 이렇게 딱 넣어요. 사실은 이 스타이로폼을 넣어.
그럼 이건 무슨 역할을 해주는 거야? 벽을 통해서 공기하고 접촉하고 있으니까 전도에서 열이 빠져나갈 수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줘. 전도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전도 차단. 그죠? 전도 차단. 자, 그 다음에 봐. 우리 뭐 지금 여기도 있지만 창문 있잖아. 기본적으로 니네 창문 제일 보면은 창문에 유리가 있을 거 아니니? 유리가. 그지? 창문에 이렇게 유리가 있을 거란 말이야. 이 유리 자체도 기본적으로 전도가 좀 잘 안 되긴 하지만 유리를 두 겹을 하는 거. 이중창이라 그래. 이중창. 자, 유리하고 유리 사이에 공간이 있는 거야. 실제로 이렇게 유리 깨질 때 보면 안쪽 유리 깨지는 바깥쪽 유리 안 깨지는 거 막 볼 수 있어. 우리가 항상 이렇게 안 깨진 것만 봐서 그런 거지 실제로는 유리가 두 겹이어서 그지? 그러면 요 사이에 뭐가 들어있겠니? 뭐 진공 상태일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공기가 좀 채워져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얘도 뭐야? 물론 이제 틈을 통해서 열이 빠져나가거나 들어올 수는 있겠다만 기본적으로 이중창도 뭐를 차단해 주는 거야? 바깥에 있는 공기랑 접촉하고 있잖아. 전도 차단하는 거지. 안에 있는 열기가 유리하고 접촉돼 있으니까 유리로 이동할지 모르지만 그게 공기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유리로는 열이 잘 전도가 안 되는 거. 이것도 전도 차단하는 거. 전도 차단.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유리 투명하니까 뭐야? 전도는 차단이 될지언정 예를 들어서 투명한 유리를 통해서 안에 있는 열이 복사해서 나갈 수도 있고 밖에 햇빛이 복사해서 들어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럼 겨울에는 안 나가는 게 좋고 여름에는 뜨거운 열기가 안 들어오는 게 좋으니까 우리 소위 말하는 유리에다 뭘 붙여? 시트지 붙이지. 뽁뽁이 붙이는 건 요 이중창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유리 이중창이나 유리에다가 뽁뽁이 붙이는 거는 전도 차단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리의 안쪽이나 혹은 바깥쪽에다 이른바 시트질 같은 거 붙이는 거는 뭘 차단하는 거? 이거. 은박지 같은 거를 벽에 붙이긴 좀 그러니까, 그제? 이 유리창에 붙어 있는 시트질. 이거는 복사에 의해서 열이 빠져나가거나 들어오는 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집 그림 나와 있지? 여기 보면 요거, 그지? 자, 여기서 보면은 벽과 벽 사이에 스타일폼이 들어있다. 뭘 차단한다? 전도. 그지? 그 다음에 우리 유리창에 쓰이는 그 창문에 있는 유리창도 이중창이라고 한다. 이중창 사이에 일반적으로 공기 들어있다. 그거에 의해서 마찬가지보다 전도. 그 다음에 창문에다가 시트지 바르는 건 뭘 차단하는 거다? 복사를 차단해.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추운 겨울에는 따뜻한 게 계속 유지가 되고 더운 여름에는 시원한 게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게 만드는데 효과적이다 이 말이지. 그지? 효과적이다 라는 거 기억해 두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겨울이니까 우리 텀블러 많이 갖고 다니지. 여름에도 텀블러 갖고 다니지. 근데 니네 그 텀블러 보면 알지만 대부분 그 안쪽이 금속 재질로 돼 있어 약간 은색을 띠지. 자, 여름에는 차가운 음료수가 오래가게 해주고 겨울에는 뜨거운 음료수가 오래가게 해주는 게 이른바 보온병이야. 텀블러야. 요즘 텀블러라고 하잖아. 그지? 자, 얘도 봐봐. 보온병이라고 합시다. 보온병을 보면 뭐 겉에는 뭐 색깔도 이렇게 입혀져 있고 하다만 안쪽에 금속으로 된 이렇게 뭐 재질이 이렇게 덮여져 있지. 근데 얘도 보면은 니네 그 요즘 거는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텀블러 들고 다니다가 떨어뜨리면 예전에는 유리 이렇게 깨져가지고 찰랑찰랑 흔들리는 소리를 났어. 뭐냐면 요 중간에 유리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었어. 근데 지금 그냥 이중창처럼 약간 이중벽으로 돼 있어. 대신에 유리창과 달리 얘는 이중벽이 약간 진공으로 돼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안쪽에 약간 금속 재질로 보이는 약간 은색깔 띄는 부분이 은도금 돼 있는 거야. 자, 얘는 당연히 뭐다? 물론 이제 겉에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당연히 복사에 의해서 열이 들어오는 걸 막을 수도 있지만 일단 은도금 해놓으면 복사 차단할 수 있는 거야. 복사. 그 다음에 그 보온병 텀블러의 이중벽 사이의 진공은 말 그대로 뭐겠어? 야, 여기 공기가 있으면 일단 전도 차단할 수 있는데 아예 진공이면 대류도 차단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전도와 대류를 둘 다 차단할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뚜껑도 중요해. 왜?
예를 들어서 내가 뜨거운 음료수를 여기다 요만큼 담았으면 여긴 공기 들어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뜨거운 음료에서 공기가 대류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 그 열이 이 입구를 통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텀블러의 뚜껑은 굉장히 기본적으로 밀봉이 돼 있지. 밀봉이 돼 있는 데다가 만약에 이 뚜껑을 금속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 대류에서 열이 전달되면 이 금속이 뜨거워지고 그거에 의해서 공기로 열이 빠져나갈 수 있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통 플라스틱 재질 많이 사용하지. 이중마개로 돼 있다. 그래서 전도에 의해서 열이 공기 중으로 요 안에선 대류가 일어나지만 그거에서 얘가 쉽게 뜨거워진다면 전도가 잘 되는 놈이라면 얘가 온도가 올라가서 그게 공기 중으로 또 열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이 이중마개가 플라스틱으로 주로 돼 있는 이유는 바로 전도에 의한 열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거다. 그래서 각 부분이 뭐에 의해서 열이 이동하는 걸 차단하는지 꼭 기억을 좀 해둬야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와 같이 열이 빠져나가거나 혹은 열이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것을 단열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단열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재료가 단열재다. 그래서 전도가 좀 잘 안 되는 애들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그 외에도 뭐 복사를 차단하거나 대리를 차단하는 거 어떤 것들이 있는지 꼭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되겠다.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열평형이라는 게 나와요. 열평형. 자, 열평형. 자, 열평형. 자, 열은 무조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한다고? 자, 열은 무조건 온도가 높은 쪽에서, 그죠?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만 이동해.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열의 이동은 비가역적이다 이렇게 표현해. 그러니까 가기만 하고 올 수 없는 걸 비가역적이라고 하는 거야. 가역적은 뭐야? 갈 수도 있고 올 수도 있는 거는 가역적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좀 말이 어려우니까 무조건 높은 데서 낮은 데로만 가는. 그럼 봐봐. 온도가 높은 물체 입장에서는 낮은 데로 열이 갔으니까 열을 잃은 셈이잖아. 반대로 온도가 낮은 놈은 열을 받은 거잖아. 열을 얻은 셈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열을 잃었기 때문에 온도가 어떻게 되겠어? 내려갈 것이고 높았지만 내려갈 것이고 반대로 낮은 놈은 열을 얻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온도가 올라가겠지? 그럼 이거 뒤에 가서 또 나오는데 그러면 높은 놈이건 낮은 놈이건 자 얘는 열을 잃었으면 얘가 잃은 열의 양이 있을 거 아니야. 안 보이지만. 반대로 낮은 놈은 얻은 열의 양이 있을 거 아니야. 얻었든지 잃었든지 그러면 얘네 사이에 이동한 열의 양이 있겠지?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열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동한 열의 양. 이동한 열의 양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 열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지만 열이라는 게 일종의 에너지여서 줄이라는 단위를 사용한다고 했다만 니네 열량은 많이 들어봤잖아. 그래서 열량은 뭐 줄이라는 단위를 쓸 수도 있지만 열량을 나타내는 단위는 일반적으로 칼로리라는 단위 많이 쓰고요. 칼로리뿐만 아니라 모든 단위들이 보통 1000단위가 넘어가면 킬로를 앞에 붙이거든. 그래서 킬로칼로리라는 단위도 주로 씁니다. 그러면 봐봐.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낮은 물체로 열이 이동하면 높은 놈 입장에선 잃은 열의 양이 있을 거 아니야. 맞지? 반대로 낮은 물체는 얻은 열의 양이 있을 거 아니야. 꼭 기억하십시오. 한 물체가 그러니까 열이 무조건 얘하고 얘 사이로만 간다면 일반적으로 공기 중으로 나갈 거 아니야. 조건이 필요해. 무조건 여기서 여기로만 열이 이동했다고 치면 다른 데로 안 가고 얘네 둘 사이에만 열이 이동했다고 치면 한 물체가 잃은 열량이 있을 것이고 다른 한 물체가 얻은 열량이 있을 거 아니니 만약에 열이 다른 데로 빠져나가지 않았다 그러면 이거 무조건 같아야 돼. 이거 무조건 같아야 돼. 일종의 에너지 보존 법칙이야. 에너지 보존. 한 물체가 잃은 열량과
다른 한 물체가 얻은 열량은 무조건 같아야 된다. 열이 다른 데로 빠져나가지 않았다면. 알겠니? 일단 요거 기억해둬야 돼. 그러면은 자 이때 그러니까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고 얘는 온도가 내려가고 얘는 온도가 올라가잖아.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얘네들의 온도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내 보자 이 말이야. 자, 여기가 온도야, 온도. 그리고 여기가 시간이야.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뜨거운 물에다가 내가 차가운 금속을 집어넣었어. 자, 열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해, 정우야? 뜨거운 물에서 차가운 물로 이동하겠지. 자, 내가 온도계를 여기다 이렇게 꼽아놨다고 합시다. 맞아? 아니면 이렇게 할까? 수조에다가 가운데 칸막이를 하고요. 여기다 물을 담는데 여기다가 뜨거운 물을 담아놓고 여기 차가운 물을 담는 거야. 자, 똑같이 투명하니까 색깔이 구분이 안 되니까 뜨거운 물은 빨간색 잉크를 좀 풀어놨어. 차가운 물에는 파란색 잉크를 조금 풀어놨다고 합시다. 파란색 잉크를. 그 다음에 얘네들 각각에다가 온도계를 이렇게 꼽아놓은 거야. 맞지? 그럼 처음에 뜨거운 물에 온도가 있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 한 요만큼 됐다고 치자. 차가운 물에 온도가 있겠지? 한 이만큼이었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 두면은 뜨거운 물에서 차가운 물로 열이 이동할 거 아니야? 그래서 뭐 1분 간격으로 너희가 온도를 이렇게 측정을 해봤다고 할게. 그러면 뜨거운 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주변 공기로도 빠져나가긴 하지만, 그냥 정확히 여기서 여기로만 간다고 치면, 뜨거운 물의 온도 점점점 어떻게 돼? 시간이 지나면 내려가겠지. 맞아? 그러면 열을 얻은 차가운 물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돼? 온도가 올라가겠지. 맞아? 온도가 올라갈 거야. 올라갈 거야. 온도가 올라갈 거야. 그러다 보면 결국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의 온도가 어떻게 되겠어? 같아지는 순간이 온다고. 같아지는 순간이. 같아지는 순간이 온다고. 그럼 이때부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열 평형 상태라고 부르는 거야. 열 평형 상태. 니네 물이 흐르는 것도 생각해봐. 양쪽에 여기는 물이 많고 여기 물이 적어. 밸브를 열든 문을 열면 물이 이동할 거 아니야. 언제까지 이동해? 두 물의 높이가 양이 같아질 때까지만 이동하지? 그게 열평형 상태라 그래. 이때를. 다만 니네 학교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대. 선생님이. 잘 봐. 온도가 서로 다를 때는 잘 봐. 뜨거운 물에서 차가운 물로 열이 이동한다고 우리 얘기했잖아.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 정우야. 차가운 물에서 뜨거운 물로 이동하는 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있어. 있는데 뜨거운 물에서 차가운 물로 가는 게 훨씬 더 많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외관상으로는 뜨거운 물에서 차가운 물로 가는 걸로만 보이는 거야. 그러면 자, 열평형 상태가 돼서 온도가 같아졌어. 그러니까 니네 학교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그럼 열평형 상태가 되면 얘네 사이에 이동하는 열이 있을까 없을까? 있는데 같은 거야. 요거 꼭 명심해야 돼. 알겠지? 학교에서 그렇게 설명하셨대. 열평형 상태가 됐을 때 열의 이동이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서로 이동하는 게 같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리고 그때 그럼 온도가 같아졌잖아. 맞지? 같아졌잖아. 그때 온도. 요 온도. 온도가 같아졌을 때 요 온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열 평형 온도라고 불러. 알겠니? 자, 잘 봐봐. 그러면 뜨거운 물은 온도가 얼만큼 이만큼 변했지. 차가운 물은 온도가 이만큼 변했지. 그럼 열평형이 될 때까지 그 온도 변화는 둘 다 물이잖아. 온도 변화는 뭐랑 관계가? 질량하고 관계가 있어. 같은 물이잖아. 이때 이 상황에서는 얘도 물이고 얘도 물이잖아. 우리 뒤에 가면 비열이라는 거 배우거든. 그걸 배우면 이게 왜 그런지가 더 정확하게 설명이 되는데, 뜨거운 물은 차가워지고 차가운 물은 뜨거워졌을 때 그 온도 변화는, 이게 만약에 둘 다 물이라 그러면 질량하고 관계가 있는데, 질량이 클수록 어떨까? 온도가 적게 변하는 거야. 질량이 클수록 온도가 적게 변한다.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봐봐.
그래서 열평형 상태가 되면 온도는 더 이상 변하지 않는 거야. 반대로 온도가 변하지 않을 때를 열평형 상태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열을 얻으면 운동이 활발해지고 열을 잃으면 입자 운동이 둔해진다. 자, 참고로 온도 차이가 클수록 이동하는 열의 양이,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뭐야? 이게 크면 클수록 질량이 만약에 동일하다면, 이게 조건이 필요해. 두 물체 뭐가 동일하다면? 그게 같은 물질이고, 같은 물질이면서 질량이 같을 때는 당연히 온도가 많이 변할수록 열이 이동이 많다라는 거고, 만약에 질량이 다른데, 같은 물질인데 질량이 다르다면 온도 변화가 큰 놈이 질량이 그만큼 또 작은 놈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근데 그렇게, 요거는 뒤에 이제 비열을 배우면 그 공식 같은 게 하나 나오거든? 그 공식을 보면 정확히 알 수가 있어. 근데 과거에는 교육과정 바뀌기 전에는 그걸 좀 자세히 배웠거든? 근데 그래서 열평형 온도가 몇 도인지 막 구하는 것도 배우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기 때문에 그냥 요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우리 여기서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온도가 낮아진 애는 입자 운동 점점 둔해지는 거고 얘는 점점 활발해지는 거는 뭐 얘기하지 않아도 알겠지? 그래서 열평형이라는 게 뭔지 알고 넘어가면 되겠다. 자, 그럼 이런 열평형을 이용하는 사례, 이거 중요하지. 결국 뜨거운 놈은 온도가 내려가고 차가운 놈은 온도가 뜨거워지니까 이걸 우리가 일상생활 많이 이용하는 거야. 대표적인 게 냉장고라고 생각하면 돼. 자, 열평형의 이용. 열평형의 이용. 대표적인 게 뭐다? 우리 냉장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지? 냉장고 생각하면 돼. 자, 우리 냉장고에 보면 냉장실이 있고 냉동실이 있잖아. 니네 오늘 집에 가서 냉장고 온도 한번 확인해 보면 냉장실은 보통 3도에서 4도 정도가 유지가 돼. 3도에서 4도. 그리고 냉장실은 보통 한 영하 20도, 30도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을 거야. 그럼 봐봐.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냉장실의 온도가 3도에서 4도라고 해보자. 거기다가 내가 음식을 집어넣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꺼내져 있던 음식을 넣는다 그러면 근데 사실 얘도 마찬가지거든. 내가 음식을 꺼내놓으면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되겠어? 결국 주변 공기 온도랑 똑같아지거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집 거실의 온도가 20도라고 합시다. 정우야, 잘 들어야 돼. 거기다가 오랫동안 음식을 놔뒀어. 그럼 이 음식의 온도는 몇 도가 돼 있어? 20도가 돼 있어, 20도가. 그러면 내가 걔를 냉장고에 딱 넣는 순간 이 음식의 온도 20도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음식의 온도가 냉장실의 온도보다 높으니까 열이 이동하겠지, 냉장실로? 맞아? 그러면 그 결과 얘는 온도가 어떻게 해? 점점점 내려가겠지? 얘는 올라가야 되잖아. 근데 냉장실은 항상 3, 4도가 유지되는 게 얘가 온도가 올라가잖아? 냉장고가 작동해. 그래서 인공적으로 온도를 계속 떨어뜨려 주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얘가 올라가야 정상이지. 근데 냉장고가 돌아가는 소리 나지? 그거에 의해서 계속 3, 4도가 유지되게 해주면 결과적으로 얘만 온도가 계속 내려가. 그래서 나중에 되면 얘가 몇 도가 되는 거야? 3도에서 4도가 되는 거지. 그러면 결국 냉장실의 온도와 음식의 온도가 같아지는 뭐가 되는 거야? 열 평형 상태가 되는 거야. 맞지?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보관하는 이 냉장고에 음식을 보관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열 평형을 이용한 거다. 자, 두 번째. 체온계로 체온 재는 거. 자, 요즘은 비접촉식이라 그래갖고 병원 가보면 무슨 총처럼 생겨갖고 그냥 가까이 삑 쏘지? 근데 옛날에 아날로그 시대, 지금은 디지털 시대 아니냐? 선생님이 어렸을 때 병원 가면은 열나서 이제 병원 가잖아. 체온계인데 이렇게 진짜 온도계, 우리 아는 그 실험 과학실에서 쓰는 그 온도계처럼 생긴 거 있지. 조그만 게 있어. 이거를 간호사 선생님이 탁탁탁 털어. 턴 다음에 요 겨드랑이에다 이렇게 딱 넣어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당연히 온도계는 차갑잖아. 그래서 여기 딱 되게 차갑거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 내 몸에서 온도계로 열이 이동해. 그럼 이제 그 온도계 안에 뭐 바늘 같은 거 아니고 약간 이렇게 빨간색으로 된 잉크가 쫙 올라가거든? 쫙 올라가서 멈춰. 그 멈추면 체온계 빼는 거야. 왜? 열평형이 된 거지. 그 열평형이 됐을 때 딱 온도가, 그럼 이 온도계가 가리키는 온도가 결국 나의 체온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체온계로 체온 재는 게 바로 열평형 이용한 거죠. 맞죠? 그 다음에 우리 왜 3분 카레. 자, 물 끓여. 자, 물이 부글부글 끓고 있어. 이거 무조건 몇 도야? 그럼 거기다가 예를 들어 3분 카레 넣어놔. 몇 분 동안 넣어놓으면 어떻게 돼? 물의 온도가 100도니까 그 3분 카레 그 봉지 팩에 들은 게 팩으로 열이 이동하니까 나중에 얘도 몇 도가 돼? 100도가 돼. 그 음식 데펴 먹는 거. 한약 팩을 뜨거운 물에 넣어서 데우는 거. 음식을 뜨거운 물에 넣어서 데우는 거. 다 열평형 이용한 거라고요. 맞죠? 그 다음에 우리 시장이나 마트 같은 데 가보면, 이 마트겠죠. 이게 시장이 없으니까. 이 뉴카 가보면 생선 파는 코너에 가면, 정우야, 딴 거 하지 말고 여기 봐야지. 어? 너 다음 주부터 내 여기 선생님 앞에 앉힌다. 응? 집중 잘해야 돼. 생선 코너에 가보면 생선 위에 얼음이 덮여져 있지. 얼음 위에 생선이 얹어져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건 사실 잘못된 거야. 생선 위에다가 얼음을 덮어서 생선들을 신선하게 보관하고 있거든? 왜 그런 거야? 자, 기본적으로 얼음은 녹겠죠. 얼음은 차갑잖아. 최소 0도일 거란 말이야. 0도보다 온도가 낮겠지. 그러니까 생선이 있는데, 생선 위에다가 얼음을 두면 어떻게 되겠어? 생선이 오히려 얼음보다 온도가 높으니까 생선에서 얼음으로 열이 이동하겠지? 그 결과 얼음은 녹을지언정 생선의 온도가 내려가니까 냉장고에 넣어놓은 것과 비슷하게 낮은 온도로 생선을 유지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생선이 상하지 않고 오래 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 다 열평형 이용한 겁니다. 그죠? 생선이 온도가 햇빛 때문에 올라가는 상해요. 왜냐면 상한다라는 게 뭐냐면 한 이 정도 온도가 되면 세균들이 번식하거든. 세균이 번식하면 음식이 상하는 거기 때문에 온도가 낮으면 세균이 번식하지 못해서 상하지 않고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마트에 있는 생선들은 냉장고에 들어있기도 하지만 또 거기다가 얼음도 올려놓는 게 너네 시장 같은 데 잘 안 가봤니? 옛날 시장에는 그 옛날 시장 같은 데 가보면 이제 그 건물 밖에다가 생선 이렇게 진열해 놓고 팔 때는 냉장고를 놓을 수가 없으니까 생선 위에다 얼음 같은 거 막 이렇게 덮어 놓는단 말이야. 그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런 것들이 열평형을 이용한 대표적인 사례다. 이제 반대를 가보면 얼음이 아래고 위에 생선. 열이 이동하는 걸로 치면 왜 그러냐면 생선 아래에 얼음이 있어도 되기는 해. 왜냐면 생선하고 얼음이 접촉하고 있으면 열은 이동할 테니까. 그지? 근데 기본적으로 얼음이 아래쪽에 있으면 아래만 차갑잖아. 얼음을 위에다 놓으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차가운 공기가 아래로 가라앉으니까 아래쪽에 있는 생선이 더 시원하게 유지가 되지만 얼음을 아래쪽에 놓으면 얼음하고 생선 사이는 직접적으로 열이 이동할 수 있지만 대류에 의해서는 여기만 차가우니까 윗부분 차갑지 않잖아. 그러니까 효율이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위에다가 덮어서 보관하는 게 좋긴 하지. 근데 덮어놓으면 생선이 안 보이니까 장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얼음을 아래쪽에 깔아. 효과가 없는 건 아니지. 근데 얼음으로 덮어놓는 게 효과는 더 좋겠지. 왜? 직접적으로 열이 이동하는 데다가 차가워진 공기가 계속 아래쪽으로 가라앉으니까 더 신선한 게 오래 갈 수 있지. 근데 덮어놓으면 생선이 안 보이니까 팔 수가 없을 거 아니야. 우리 집에 이런 생선이 있습니다 하고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아래쪽에 깔아놓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열평형 상태를 이용하는 사례도, 자, 여기 나온 거 말고도 아마 이제 너희 뒤에 공부하다 보면 많은 예시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문제들은 많이 틀리는 게 좋아. 물론 내가 다 알고 있어서 맞추면 더없이 좋지만 틀리면 반드시 이게 뭐 때문인지를 써놓고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예시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넘기면 마찬가지로 개념 속속 나오지. 요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게 뭐 일반적인 건 넘어가고요. 문제 중에 화면 띄워놨기 때문에 좀 중요한 문제는 설명 같이 풀 거야. 개념 속속 정도는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자, 뒤에 넘기면 탐구 A가 나오는데 그냥 이거 똑같습니다. 자, 여기다 보면 뜨거운 물 담아놓고 차가운 물 넣은 다음에 온도계로 각각 온도 재는 거지? 그랬을 때 일정한 시간 단위로 온도 측정했을 때 봐봐. 뜨거운 물은 처음에 60도였고 차가운 물은 10도였어. 60도짜리 뜨거운 물에다가 10도짜리 차가운 물을 넣었단 말이야.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온도계 꽂고 여기다가 온도계 꽂아서 2분 간격으로 측정한 거지. 자, 그랬더니 뜨거운 물은 온도가 점점 내려가고 차가운 물은 점점 온도가 높아지는데 시간상 6분 정도 이후부터는 온도가 똑같아졌지. 안 변하지. 그럼 이때부터가 무슨 상태다? 열 평형 상태가 되는 거고요. 이때 이 30도라는 온도는 바로 무슨 온도가 되는 거야? 열 평형 온도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이건 그렇게 뭐 크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고. 자, 중요한 건 이거. 여기서 잠깐 이거 시험에 되게 잘 나옵니다. 자, 전도하고 관련돼 가지고 자, 봐. 고체 안에서 열이 이동하는 건 주로 전도야. 고체가 다른 거랑 접촉하고 있을 때 걔네 사이에 이동하는 거는 뭐 전도도 있을 수 있고 대류도 있을 수 있지만 고체, 그냥 봐봐. 여기 금속 막대 위에다가 촛농을 이렇게 떨어뜨린 다음에 막대기를 하나씩 이렇게 세워놔. 맞지? 세워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요 끝부분을 가열하잖아? 끝부분만 가열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순서대로 1, 2, 3, 4 순으로 나무 막대가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어. 자, 예를 들어 여기 4번 촛농 위에다 세우는 나무 막대가 쓰러졌다는 얘기는 여기까지 열이 전달됐다는 얘기지? 맞아? 그래서 열이 전도에 의해서 여기까지 전달됐기 때문에 그 촛농이 녹으면서 이 그 위에 고정시켜 놓은 나무 막대가 쓰러지는 거지. 맞지? 그걸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런 거야. 예를 들어 지금 여기 금속 막대인데 금속도 금속마다 그 전도하는 능력이 달라. 같은 금속이어도 어떤 금속은 더 전도가 잘 되고 어떤 금속은 조금 덜 되고 하는 정도가 좀 다르단 말이야. 예를 들자면 이 만약에 금속 막대가 구리라고 합시다. 구리. 정말 잘 들어야 돼. 근데 여기다가 똑같은 금속이야. 근데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을 이게 달아놓고 알루미늄 위에다가 똑같은 자리에다가 막대기를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4개를 세우는 상황이라고 해보자 이거. 그래서 똑같이 알콜 램프로 끝부분을 가열하는 거지. 자, 그럼 봐봐. 예, 똑같이 1번 위치, 2번 위치, 3번 위치, 4번 위치를 하더라도 있잖아. 같은 1번 위치라도 구리하고 알루미늄 떨어지는 시간 차이가 생겨요. 자, 만약에 알루미늄이 먼저 이 나무 1번 위치에 있는 나무 막대가 알루미늄이 먼저 쓰러졌다 그럼 누가 전도가 더 잘 된다는 거야? 알루미늄이 더 잘 된다는 거지.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실험 자체는 이제 이 전도에 의해서 이 막대들이 순차적으로 쓰러진다라는 걸 확인하는 실험인 거고 비슷하게 금속마다도 전도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2개 주고 할 수도 있어. 근데 요거랑 관련된 건 뒤에 아마 또 실험 나와. 그거 보면 알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전도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이제 대류하고 관련돼 갖고 이런 거 나와. 자, 액체나 기체에선 주로 뜨거워진 액체나 기체가 직접 이동해서 열을 전달하는 대류가 일어난다고 얘기했잖아.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봐봐. 삼각 플라스틱 2개를 놓고요. 아래쪽에다가는 뜨거운 물, 위에는 차가운 물 넣은 다음에 중간에 이제 투명 필름 같은 거를 딱 해놔서 이제 섞이지 않게 해놨단 말이야. 그래서 당연히 이제 뜨거운 물은 빨간색 잉크를 풀어놨고 차가운 물은 파란색 잉크를 풀어놨어. 자, 필름으로 막혀져 있을 때는 물론 열은 이동할 수 있죠. 접하고 있기 때문에 열이 직접적으로 이동할 수는 있는데 필름 제거한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 뭘 볼 수 있냐? 바로 니네 기본적으로 물도 있잖아. 뜨겁고 차가운 물 사이에 열이 이동하는 것도 이동하는 거지. 온도가 다르면 얘네가 안 섞여, 사실은. 그래서 사실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냐면 필름을 제거하는 순간 빨간색 잉크를 푼 물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어. 경계를 이룬 상태에서 파란색 물이 이렇게.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2 잉크는 섞이게 되지. 근데 물이 섞인 건 아니야. 사실 잉크는 섞이게 되는데 바꿔서 실험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 만약에 아래쪽에 차가운 물 넣어놓고요. 투명 필름하고 위에다가는 뜨거운 물 이렇게 넣어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빨간색 잉크 풀어놓고 아래쪽에다가는 파란색 잉크 풀어. 이 상태에서 투명 필름 제거하는 거야.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된다? 한동안 안 섞이고 그대로 유지가 돼 있어. 왜? 차가운 물은 무거워서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고 뜨거운 물은 가벼워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온도가 다른 상태에서 얘네가 섞이지 않아요. 근데 뜨거운 물이 아래쪽에 있을 때는 투명 필름 제거하면 위에 있는 놈 내려오고 아래 있는 놈 올라가면서 이 잉크가 섞이게 되는 거야. 알겠지?
니네 나중에 이제 3학년 되면 공기도 비슷하거든. 공기도 온도가 다르면 바로 안 섞여요. 한동안 안 섞이고 경계를 이뤄요. 자, 이런 실험도 있어. 봐봐. 쟤는 이제 위아래잖아. 수조에다가 똑같아. 가운데다가 투명 필름이나 이렇게 플라스틱 판 같은 거 두고요. 여기다가 뜨거운 물, 여기다가 차가운 물 이렇게 놔. 그래서 뜨거운 물에다가는 빨간색 잉크 풀고 차가운 물에다가는 파란색 잉크 푼 다음에 내가 이거 딱 제거해. 그럼 어떻게 될까? 안 섞여. 안 섞이고 경계를 이룬 상태에서 차가운 물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가라앉고 따뜻한 물,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경계를 이루게 돼. 경계. 한동안. 온도가 비슷해질 때까지는 안 섞이고 얘네가 이런 식으로 뭐야? 경계를 이루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 차가운 놈은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고 뜨거운 놈은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온도가 다르면 안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경계를 이루면서 이렇게 돼. 요것도 참고로 좀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겠다.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잠깐은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고, 뭐 요 효율적인 단열 방법 찾기 요건 뭐 그냥 상식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 보여지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실험에서는 안 나왔는데, 아까 얘기했던 요거, 여기서 얘기했던 거 있지, 그거? 여기서 예를 들어 구리로 된 막대, 여기 알루미늄으로 된 막대 했을 때 누가 먼저 떨어진다 그러면 걔가 전도가 더 잘 된다는 거 꼭 명심해 두시면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금속도 다른 애들에 비해서 전도가 잘 되지만 금속끼리도 전도되는 정도가 좀 다르다라는 거. 그러니까 무조건 종류가 다르면 전도되는 정도는 다르다고 보면 됩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자, 우리가 그 온도와 열에 대해서 한번 쭉 얘기를 해봤고, 그래서 뒤에 넘기면 요건 다 기본적으로 숙제로 좀 선생님 내주도록 할 거고요. 그지? 할 거고. 여기 보면 뭐 실력 탄탄 문제도 딱히 풀 만한 내용은 없다. 자, 그럼 이제 잠깐 쉬었다가 요 비열과 열팽창이라고 하는 거 얘기를 좀 하도록 합시다. 알겠지? 천천히 알았어. 알겠어. 가르침을 내리고 있는 거야? 어떻게든 해서 안 고쳐지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사실 이 파트가 예전에는 굉장히 어려운 파트였거든? 그래서 그 내용들이 다 빠져가지고 설명하는 선생님 입장에서 되게 곤란해, 사실은. 이걸 자세히 설명해야지만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걸 다 빼고 얘기하려니까 좀 어렵기는 한데 최선을 다해볼게. 알겠지? 그래서 학교에서 뭐 어느 정도 수준까지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여기 공식도 좀 나오고요. 원래는 막 계산하는 것도 나오고 막 이러긴 하거든. 앞에 얘기했던 열평형하고 이제 연관지어가지고 열평형 온도 막 계산하는 거 나오고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나올 것 같지는 않으니까. 자, 그런 거 배웠어요. 그 Q는 CMT? 이제 그 공식은 나올 텐데 그거 가지고 막 열평형 온도 계산하고 이런 거 했어? 네. 열평형 온도 계산 이런 거 안 했어요. 그런 건 안 했지, 그지? 그냥 공식만 얘기했다는 얘기. 공식은 여기도 나와. 근데 비열 구하는 문제 이런 거 했어요. 그러니까 비열 구하는 문제는 공식이 나오니까 주는데 옛날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야. 그냥 단순히 뭐 질량이 얼마고 온도가 몇 도 변했다, 열량을 얼마를 줬다, 비열이 얼마냐지 이거 묻는 건 나올 수 있겠지. 자, 일단 보자. 비열이라는 게 나와. 비열과 열팽창. 그래서 이제 비열이라는 게 나오거든. 잠깐만. 아니 이게 마이크가 또 중간에 꺼질 수가 있어가지고. 자, 비열. 그럼 비열이 뭐냐? 일단 아까 열량이라는 거 선생님이 얘기했었지. 자, 첫 번째 뭐가 나와? 열량 나오지? 두 물체 사이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열이 이동하면 그 열이 얼마나 이동했느냐를 그냥 숫자로 나타내는 게 열량인 거고, 단위는 칼로리 또는 킬로칼로리라는 게 나오지. 그지?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뭐 1킬로칼로리의 뜻이 나오는데, 그지? 나오는데, 이거야. 예를 들어서 요거의 뜻은 이제 조금 있다가 자연스럽게 아마 이어지게 될 텐데, 그지?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여기에 물이 담겨져 있어, 물.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뭐 같은 양의 기름이 이렇게 담겨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집안에 정호 형 나중에 주소 되지? 집중. 정호 안 되겠어. 정호 다음 시간에는 딱 여기 앞에 앉혀가지고 선생님의 지도 편달 하에 좀 수업에 좀 집중을 좀 할 수 있게 해야 되겠어. 왜냐하면 선생님이어도 구석에 앉으면 집중력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이게 이 벽이 있잖아. 이게 참 이 악마 같은 애야. 나쁜 친구야. 얘랑 사귀면 안 돼. 왜? 얘랑 이렇게 딱 기대지. 그럼 어떻게 돼? 졸려. 나를 나쁜 길로 안내하는 애가 이 벽이란 말이야.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벽하고 멀어져야 돼. 내가 자꾸 벽하고 친해지려고 하다 보니까 수업을 못 듣잖아. 그래서 가급적이면 벽에서 떨어져 앉는 게 좋다. 이제 떨어져 앉는 거. 물론 속된 말로 짱 박히긴 참 좋은 거 아니냐. 학교에서도 이 창가에 앉는 애들이 제일 창가에 앉고 싶어 하잖아. 그리고 특히 학교 요즘 교실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옛날 학교 다닐 때는 교실 중간에 이렇게 기둥 같은 거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 그 뒤에 앉는 게 제일 좋거든. 기둥 뒤에 이렇게 살짝 숨으면 안 보이거든. 속된 말로 이제 짱 박히기 좋은 곳이란 말이야. 이 벽도 지금 약간 그런 역할을 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너희를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애가 벽이다, 벽. 얘랑은 친하면 안 된다. 그지? 자, 물이 있고 기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얘를 그냥 내가 이렇게 뭐 거실에다가 꺼내놨어. 그럼 이제 아까 했던 열평형에 의해서 이제 물하고 기름의 온도가 예를 들어 뭐 방의 온도가 20도라고 치면 방 안에다 그냥 물을 담아서 놨어. 한참 놔두면 20도 되겠지? 기름도 20도가 될 거야. 자, 봐봐. 똑같이 그래서 이제 온도가 똑같은 상태에서 온도를 이렇게 꼽아. 똑같은 가스레인지에다가 올려놓고 얘네를 똑같이 가열해. 뭐 똑같이 5분 동안 가열했다고 합시다. 맞아? 그럼 처음에는 온도가 얘가 똑같았어. 예를 들어 똑같았어. 그런데 똑같이 한 5분 동안 가열한 다음에 온도를 재보잖아? 그럼 어떻게 됐을까? 얘도 좀 뜨거워지고 얘도 좀 뜨거워졌겠지? 근데 물이 뜨거워진 것보단 기름이 더 많이 뜨거워져 있어요. 오케이? 똑같이 가열해도 이 액체의 기준으로 온도가 다르게 변해. 그러면 근데 바꿔서 설명해 볼게. 예를 들어서 얘가 20도였어. 얘네 지금 물도 20도였고 얘도 20도였어. 그럼 얘네 지금 똑같이 가열하면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간다 그랬잖아, 기름이. 그러면 반대로 똑같이 20도였을 때 가열해갖고 똑같이 21도가 될 때까지 얼마가 걸리나 봤어. 그랬더니 얘는 3분을 가열해야 돼, 보니까. 근데 얘는 1분만 가열해도 온도가 1도가 변한 거야. 그럼 봐라. 3분 동안 가열했다는 얘기는 3분 동안 열을 준 거니까 물한테 준 열의 양이 더 많겠지. 1분 동안 가열한 거보단 3분 동안 가열한 게 정우야, 내가 준 열의 양이 더 많을 거야. 똑같이 온도가 1도가 변했는데 그 사이에 나는 물한테 더 많은 열을 줘야 되잖아. 맞지? 자, 이 물의 질량이 1kg이라고 기름도 1kg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물이건 기름이건 내가 얘를 1도를 높이기 위해서 줘야 되는 열의 양이 있겠지. 얘는 3분 동안 가열해야 되는 거, 1분 동안 가열해야 되는 거잖아. 이걸 비열이라고 하는 거야. 뭐라고 한다고? 비열의 뜻을 일단 잘 알아야 돼. 비열이라는 게 뭐라고? 어떤 물질이든지 간에 그 물질 1kg의 온도를 1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열량을 우리가 비열이라고 불러. 알겠니? 비열. 그럼 봐봐. 똑같이 물하고 기름을 1도 높이기 위해서는 물이 어때? 열량이 더 많이 필요하지? 그럼 비열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지? 비열이 크다.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해 줄게. 비열의 뜻은 일단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비열이라는 거는 클수록 똑같이 가열했을 때, 그럼 생각해봐. 그럼 얘를 거꾸로 1분 동안 똑같이 가열하면 어떻게 돼? 얘는 21도가 안 돼 있는 거지. 온도가 잘 안 올라간다. 그래서 이 비열이라는 게 일단 물질마다 비열이 다 달라.
물질마다 비열이 달라. 그리고 방금 얘기한 대로 비열이 크면 비열이 클수록 똑같이 가열했을 때 온도가 잘 안 변한다고 생각하면 돼. 맞지? 자, 그럼 이제 봐봐. 아까 열량 얘기했잖아. 우리 열량을 있잖아. 기호로는 Q라는 기호를 씁니다. 맞아? 봐봐. 그러면 내가 이 물을 1도 높이기 위해서 3분 동안 가르치면 3분 동안 준 열량이 있겠지. 그 열량은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물이라는 애도 비열이 있고 기름이라는 애도 비열이 있다 그랬잖아. 비열은 참고로 기호로 C라는 기호를 써. 그래서 어떤 물질을 가열했을 때 내가 걔한테 공급한 열량은 그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공급한 열량은 그 물질의 비열에다가 그 물질의 질량에다가 그리고 걔가 변한 온도를 곱해주면 그거만큼 내가 열량을 공급해준 거야. Q는 CMT, 그래서 이걸 뭐 그냥 시멘트라고 외우기도 하고 시암탉이라고 외우기도 해. 옛날엔 그렇게 외웠어. 그지? 시암탉이 뭔지도 모르는 너희들한테 시암탉으로 외우라고 하는 건 조금 그러긴 하다만 시멘트로 외우면 돼. 그러면 봐봐. 여기서 비열이라는 게 뭐라고? C라 그랬잖아. 그러면 비열이라는 놈을 이걸 C에 대해서 정리하면 어떻게 돼? 비열 C는 질량을 M이라고 쓰는 거거든. 곱하기 온도 변화 델타 T라고 씁니다. 분의 가해준 열량. 이렇게 쓰면 돼. 자, 이 공식을 일단 외워놔야 돼. 공식을 외우면 그 비열의 뜻을 이해하기가 쉬운 거야. 근데 아무튼 그럼 봐봐. 비열이 크면, 잘 봐봐. 정우야, 비열이 크다 그러면 봐봐. 질량이 똑같이 1kg이야. 맞아? 내가 똑같이 온도를 1도를 높이고 싶은 거야. 그러면 비열이 클수록 뭐가? 열량이 많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내가 비열이 크면 더 오랫동안 가열을 해야 되는 거라고. 알겠니? 이 식이 중요해. 그럼 아까 여기 열량 1kcal라는 건 뜻은 뭐야? 자, 열량이 1kcal다 그러면 뭐야? 질량이 1kg, 그러니까 비열이 1인 애는 1kg인 애를 1도 높이는 데는 1kcal 필요하다는 얘기지. 물 기준으로 물 1kg을 1도 높이기 위해서. 왜냐면 물의 비열이 1이야. 그러니까 물 1kg을 1도 높이려면 비열이 1이니까 열량이 1kcal가 필요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근데 아무튼 이 비열이 여기 나와 있지만 물질마다 어때? 비열이 다 달라요. 자, 근데 이걸 다 외울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딱 하나만 외우면 돼. 물의 비열만 니네가 외우고 있으면 돼. 왜? 다른 애들에 비해서 물의 비열이 굉장히 큰 편인 거야. 자, 그럼 봐봐. 비열이라는 게 이제 공식으로 쓰면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 비열도 단위가 있어. 단위 어떻게 쓸까? 야, 우리 아까 열량의 단위 뭐라 그랬니? 칼로리 또는 킬로칼로리라 그랬지? 맞아? 그러면 킬로칼로리를 쓰면 여기는 질량을 단위를 킬로그램을 쓰면 되는 거야. 온도는 섭씨 온도를 뜻하니까 도씨잖아. 그래서 비열의 단위는 열량의 단위를 질량의 단위와 온도의 단위 곱한 걸로 나눠준 거야. 그래서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씨인 거야. 알겠어? 그런데 자, 물질마다 비열이 다르다 그랬지. 그러니까 니네 앞에서 1학기 때 그거 시험 봐요. 물질의 특성 배웠지. 우리 물질의 특성이 뭐였지? 물질마다 다르고 같은 물질이라면 양에 상관없이 항상 같은 값을 갖는 게 물질의 특성이라고 배워서 녹는 점, 끓는 점, 밀도, 용해도 이런 거 배웠지? 자, 이 비열도 마찬가지야. 비열도 뭐다? 물질의 특성이야. 그러니까 물질마다 다른데 같은 물질이라면 어떻다는 거야? 같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물의 밀도, 비열은 무조건 1인 거야. 그게 물이 100g이 있든 500g이 있든 1kg이 있든 물의 비열은 항상 얼마다? 1. 알겠어?
자, 그럼 이제 이거 지우고. 정우 집중하고 있지? 얼마 안 남았어. 이제 우리 마지막이야. 이거 수정식이 쓰고 있잖아요. 자, 봐봐. 비열을 구하는 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 비열은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분해. 그치? 봐봐. 야, 잘 봐봐. 물의 비열은 언제나 1이라 그랬잖아. 자, 만약에 물이 500g이야. 그럼 킬로그램은 몇 킬로그램이야? 0.5kg인 거잖아. 내가 얘를 1도씩 높이려면 그러면 열량은 얼마가 필요한 거야? 0.5kcal가 필요한 거야. 비열이 1일 경우에는. 그치? 맞니? 그럼 봐봐. 여기서 얼음으로, 그냥 콩기름을 0.5라고 쳐볼게. 자, 콩기름의 비열은 0.5인 거야. 그러면 콩기름 0.5kg을 1도를 높이려면 어때? 0.25kcal가 필요한 거야. 맞지? 왜냐하면 비열이 0.5. 그럼 봐봐. 이걸 다르게 해석하면 물의 비열은 1이니까 1도를 높이려면 0.5kcal가 필요하잖아. 근데 콩기름은 0.25kcal만 가해줘도 1도가 높아지는 거야. 그럼 0.5kcal를 주면 어떻게 돼? 2도가 높아지지. 자, 이게 0.5kcal면은 2도. 그러니까 뭐야? 똑같이 가열했을 때 비열이 작으면 온도가 더 많이 변한다는 거.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비열이 크면 온도가 잘 안 변한다. 다르게 해석하면 비열이 클수록 잘 안 뜨거워지고 잘 안 식는다는 뜻이 돼. 알겠어? 가열했을 때는 잘 안 뜨거워지고 식을 때는 또 잘 안 식는 게 뭐다? 비열이 큰 경우야. 큰 경우. 알겠지? 비열이 큰 경우다. 그래서 물질의 특성이기 때문에 같은 물질이라면 양에 관계없이 같은 온도를 열량만 달라질 뿐이지 비열값은 동일하다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다. 알겠니?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게 있어. 자, 여기 보면 이제 이거 나와 있지. 여기 보면 봐봐. 같은 질량에 같은 열량을 봐봐. 여기서 얘가 똑같아. 봐봐. 얘가 똑같고 얘가 똑같으면 어떻게 돼? 같은 질량이고 똑같이 가열했어. 같은 열량을 준 거지. 그러면은 비열하고 온도 변화하고 무슨 관계야? 반비례 관계라는 거. 반비례 관계라는 거. 같은 질량과 같은 열량을 줬을 때는 아까 이제 비열이 클수록 온도가 잘 안 변한다고. 비열하고 온도 변화는 뭐다? 서로 반비례 한다는 거지. 반비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맞지? 그 다음에 이번에는 질량이 똑같아. 근데 내가 같은 온도만큼 변하게 하고 싶어요. 그럼 요 식을 봐봐. 질량 똑같고 온도 변화 똑같아. 그럼 어때? 비열이 큰 놈일수록 열량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비열하고 질량은 서로 어떻다? 비례관계다라는 거야. 비례관계. 그러니까 요 식을 딱 기억하고 있으면은 얘가 똑같고 얘가 똑같네? 그럼 얘하고 얘는 반비례겠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얘가 똑같고 얘가 똑같네? 그럼 얘랑 얘랑 서로 비례관계겠구나. 맞지? 그래서 이게 어떻게 시험에 나오냐면 뒷장에도 나오지만 비열과 질량 반비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열하고 질량은 반비례지. 조건에 따라 다른 거라니까. 봐봐. 질량이 똑같고 온도 변화가 똑같으면 이거 잘못 써. 열량하고는 비례인 거지. 열량. 근데 이것도 다르게 쓰면 봐봐. 똑같은 열량을 줬어. 똑같은 온도가 변했어. 그럼 어때? 비열하고 질량은 반비례. 비열하고 질량은 반비례다 이거지. 질량이 작은 놈일수록 그만큼 비열이 왜? 질량이 작은데 온도가 똑같이 변했다라는 건 뭐다? 비열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지금 말로 써져 있는데 일단 비열을 외워야 되는 건 물의 비열이 1이라는 거 외워두시면 되고 이게
모기예요? 모기가 지금 잡았어요. 잡았다. 오 진짜요? 우와. 선생님이 모기를 되게 잘 물려가지고 날아다니는 모기 되게 잘 잡아. 아마 선생님이 나갔다 들어오면서 따라 들어온 것 같아. 이거를 가지고 이걸 그래프로 나타내는 게 중요해. 자, 우리 뒤에 가보면 그게 아마 여기 나올 거거든. 저기 요거 요 그래프가 중요해. 봐봐. 니네 항상 그래프 나오면 뭐부터 확인해라? 가로축, 세로축부터 확인하는 거야. 자, 가로축에 시간이 써져 있고 세로축에 온도가 써져 있어. 참고로 니네 이 비열 공식에서 있잖아. 얘는 그냥 온도가 아니고 뭐야? 온도 변화야. 그럼 잘 봐.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만약에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잘 봐. 그래서 이 그래프가 나오면 문제를 잘 읽어야 되거든. 잘 보세요. 여기가 시간이고 온도인데 AB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자, 잘 봐. 내가 같은 물체를 그지? 같은 물체를 AB 준비해. 가열합니다. 그랬더니 A의 경우에는 B의, 자, 처음 온도가 똑같았고 얘네가 같은 물질이야. 그래서 가열을 했는데 A의 경우에는 온도가 지금 얼만큼 변했어? 이만큼 변했지. B의 경우에는 온도가 그러니까 똑같은 물체야. 자, 같은 시간 동안 가열했다라는 거는 같은 열량을 줬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봐봐. 아까 공식 C는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분의 열량이라고 그랬잖아. 잘 봐. 같은 물체야. 그럼 C가 똑같아. 맞지? 얘가 똑같아. 똑같은 시간 동안 가열했으니까 열량도 똑같은 거야. 그런데 A는 온도가 많이 그러면 질량하고 온도 변화하고 서로 어떻다는 얘기야? 반비례한다는 얘기거든? 왜냐면 같은 물체라면 비열이 똑같아야 되잖아. 근데 열량도 똑같아. 그럼 이 경우에 누가 질량이 더 크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 온도 변화가 작은 애가 어떻다? 질량이 더 크다.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야. 알겠니? 알겠어?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똑같은 그래프야. 이번에는 서로 다른 물체야. 다른 물체인데 질량이 똑같아. 그래서 두 놈을 가열했더니 그래프가 A의 경우 이렇게 나오고 B의 경우 이렇게 나왔대. 여기 마찬가지 온도야. 시간이야. 같은 시간 동안 가열했어. 그랬더니만 A는 온도가 이만큼 변했고 B는 요만큼. 온도가 A가 더 많이 변했지? 온도는 A가 더 많이 변한 거지. 그러면 봐봐. 똑같이 C는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분의 열량 해가지고 잘 봐. 서로 다른 물체니까 비열이 다르겠지? 같은 질량이니까 M이 같겠지 얘가 똑같고 같은 시간 동안 가열했으니까 열량이 똑같겠지? 그럼 결국 비열하고 온도 변화가 서로 반비례니까 뭐야? 온도가 적게 변한 애가 비열이 크다. 그럼 이 경우에 A와 B 중에서는 누가 비열이 더 크다? B가 비열이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비열에서는 일단 이 비열 공식 외워두시고요. 이걸 외워둬야 이렇게 그래프가 나왔을 때 조건에 따라서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거야. 질량이 똑같고 열량이 똑같으면 비열하고 온도 변화 비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얘처럼 뭐 같은 물체라 그러면은 비열이 똑같을 때 열량이 똑같으면 질량하고 온도 변화 서로 반비례하니까 어떤 놈이 질량이 더 큰 놈인지 알 수 있는 거지. 오케이? 여기 시험에 나온다. 시험에 꼭 나올 거야. 꼭 기억해야 돼. 그럼 이제 다시 앞으로 가봅시다. 자, 다시 앞으로 가면은 그래서 이렇게 비열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자, 그 비열에 의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 그걸 또 우리가 이용하는 여러 가지 예들이 있어. 자, 비열에 의한 현상 봐볼게.
자, 첫 번째. 아까 물의 비율은 1인 거 외우라 그랬잖아. 미안해. 물 계속 잠기네. 물의 비열이 1인데 물의 비열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럼 아까 비열이 클수록 어떻다 그랬어? 온도가 잘 안 변한다 그랬지? 자, 우리 몸의 70%가 물이야. 그래서 우리가 뭐 물을 안 먹으면 죽을 수 있는 것도 이제 우리 몸의 대부분이 물이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70%가 물이다 보니까 우리 몸의 비열이 되게 크겠지. 그러니까 나의 체온이 잘 안 변하는 거야. 자, 우리 몸의 70%가 물이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의 비열이 커서 체온이 잘 안 변하는 겁니다.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매우 유리한 거야. 그렇잖아. 예를 들어 더운 여름 됐는데 내 체온이 확 올라가 버리고 추운 겨울 됐다고 확 내려가 버리면 안 되겠지? 그래서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유리하다. 그지?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안 나와 있는데 너네 식당에 가서 예를 들어 찌개를 먹을 때, 찌개 끓일 때 뭐 집에서는 이제 보통 냄비에다 끓이긴 하지만 식당 같은 데 가보면 이른바 뚝배기에다 찌개를 끓이거든? 그럼 그 찌개 시키면 되게 오래 걸리지. 왜 그럴까? 이 뚝배기가 있잖아. 비열이 되게 큰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뚝배기에다가 끓이면 내가 가스레인지를 끓여도 얘가 잘 안 뜨거워지니까 이 음식이 끓기까지 되게 오래 걸려. 근데 좋은 점은 뭐야? 그래서 이제 찌개가 다 끓어서 먹을 만한 상태가 됐을 때 뚝배기 채로 내가잖아. 비열이 크니까 잘 안 식어요. 그러니까 뜨거운 음식이 오래 유지가 되는 거야. 이게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야. 그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 비열이라는 걸 알았을까? 그냥 경험적으로 체득한 거지. 아, 뚝배기는 되게 천천히 뜨거워지지만 천천히 식는다는 걸 알아서 그걸 이용한 거지. 찌개 끓일 때 뚝배기에 끓이는 게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중요한데 바닷가에 가면 바람이 불어. 바람. 하루를 주기로 낮에는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불고 밤에는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바람이 불어. 이른바 해륙풍이라는 게 있어. 자, 해륙풍이라는 거는 해풍하고 육풍을 합친 거야. 해풍하고 육풍을 합친 거야. 잘 봐. 해안가야. 정우야, 육지야. 바다야. 자, 육지하고 바다 중에 어디가 비열이 클까? 당연히 물인 바다가 크겠지. 비열이 육지보다 바다가 커요. 그럼 자, 낮에 해가 쨍쨍 떴을 때 비열이 작은 육지가 온도가 더 빨리 뜨거워지겠지. 그러니까 온도는 오히려 어디가 더 뜨거워? 육지가 바다보다 더 뜨거운 거야. 똑같이 가열을 하더라도, 햇빛에 의해 가열되더라도 얘가 금방 뜨거워지니까. 그러면 육지가 뜨거우니까 육지 위에 있는 공기도 그것 때문에 뜨거워지겠지. 자, 뜨거워진 공기 우리 어떻게 돼?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공기가 올라가 버렸으니까 주변 공기가 채워줘야 되잖아. 그 결과 바다 위에 있던 공기가 이렇게 육지 쪽으로 이동하면서 채워주는 거야. 그럼 공기가 이동하는 게 두 글자로 바람이야. 그래서 바다 쪽에서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분다 그래서 이걸 해풍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올라간 공기는 또 이렇게 이제 바다 쪽에서 내려가게 되거든. 이게 해풍이야. 낮에는 그래서 해풍이 분다 이렇게 얘기해. 밤에 육풍이래. 자, 밤이야. 식을 거 아니야. 해가 졌으니까. 근데 비열이 작은 육지가 어떻게 돼? 커져요. 어쨌든 이때도 육지가 비열이 작을 거 아니야. 바다보다. 그러니까 얘가 먼저 식어버려. 그래서 온도는 오히려 밤에는 어디가 더 높아? 바다가 더 높아요. 그래서 이때는 바다 쪽 공기가 육지 쪽보다 더 뜨거운 거야. 그러니까 바다 쪽에 있는 공기가 올라가.
그 결과 육지에서 바다 쪽 공기가 이동하니까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바람이 분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육풍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서 시작하는 데가 그게 어디에서 시작하는 데다 그렇지. 바람의 방향은 불어오는 쪽을 갖다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람이 불잖아? 동풍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부니까 해풍이라고 하는 거야. 육지에서 바다로 부니까 육풍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바닷가에서 해류풍이 부는 것도 결국에는 육지하고 바다가 뭐가 달라서? 비열이 달라서 나타나는 현상이야. 근데 니네 학교에서 하나 더 배웠지? 산곡풍이라는 거 배웠을 거야. 산곡풍. 맞지? 산곡풍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거 뭐하고 뭐 합친 걸까? 산풍하고 계곡. 곡풍을 합친 거지. 그래, 맞아. 계곡할 때 곡자야. 그럼 잘 봐. 우리 계곡이라는 게 보통 높은 산하고 산 사이에 움푹 파인 곳이잖아. 계곡이 있고 산꼭대기가 있어. 자, 낮에 계곡에는 당연히 물이 흐를 거 아니야. 자, 계곡하고 산 정상하고 비교하면 어디가 비열이 더 크니? 계곡. 물이 흐르는 계곡이 더 크겠지? 그러면 낮에 가열될 때 어때? 계곡보다는 정상이 더 빨리 가열돼. 정상이 더 뜨거워지지. 맞아? 그러면 정상 위쪽에는 공기가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럼 그거를 채우려고 계곡에서 정상 쪽으로 바람이 불어요. 정우야, 여기 봐야지. 선생님 목소리도 안 나와. 잘 봐. 이거를 곡풍이라 부른 거야. 그래서 곡풍. 선생님 순서를 이렇게 바꿔줄게. 곡풍, 산풍이야. 그럼 밤이 돼요. 자, 당연히 온도는 이때가 여기가 높은 거지. 밤이 되면 식을 거 아니야? 밤이 되면 식는데 당연히 계곡은 비열이 크니까 천천히 식어. 정상은 빠르게 식어. 그러니까 오히려 계곡 쪽이 더 뜨거워. 이쪽에는 공기가 올라가니까 정상 쪽에서 이렇게 계곡 쪽으로 바람이 불게 돼요. 이게 뭐다? 산풍. 맞지? 결국 자, 바닷가에서는 해류풍, 계곡에서는 산곡풍이 부는 게 하루를 주기로 불어. 언제? 낮에는 해풍과 곡풍이 부는 거고 밤에는 육풍과 산풍이 부는 거지? 자, 어쨌든 이렇게 뭐 해류풍이니 산곡풍이니 하는 바람이 부는 것도 뭐 때문이야? 비열이 달라서, 비열이. 너네에서 이거 원인 많이 물어봐. 해류풍의 원인이 뭐다? 육지와 바다의 뭐가 달라서? 비열이 달라서. 그 차이에 의해서 바람이 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니? 이거랑 또 비슷하게 바람 이제 계절풍이라는 것도 있긴 해. 근데 니네 안 배웠으니까 얘기 안 할게.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어. 우리나라하고 영국이라는 섬나라 있지. 니네 지구가 이렇게 둥글잖아. 위도라는 게 있지. 위도. 적도를 0도로 해가지고 북극이 90도고 올라가서 위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표현하잖아. 우리나라의 위도는 한 38도 정도 돼. 영국은 한 50도 정도 됩니다. 그러면 당연하게도 우리나라보다 영국이 추워야 되지. 그지? 근데 겨울철에 영국이 더 따뜻해. 바다. 그죠? 섬이야, 섬. 섬이다 보니까 뭐의 영향을 많이 받아? 바다의 영향, 비열이 큰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라시아 대륙 끄트머리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이 여름이 되더라도 우리나라 금방 뜨거워질 때 섬인 영국은 덜 뜨거워지고 겨울철에 추울 때도 어때? 우리나라는 확 추워지는데 여름은 좀 덜 추워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